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 제1회 문화 콘텐츠 번역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 심포지엄은 무관중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각 2번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토론 순서에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발제 내용 관련 질문이 있으신 경우 실시간 채팅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주최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 김사인 원장님과 공동주관기관인 들꽃영화상 오동진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내 또 국외의 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사인입니다. 저희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 25년간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서 앞장서 온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그 한국 문학 번역 교육 기관인 번역 아카데미 그리고 또 해외 교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던 그 경험을 살려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영화와 웹툰 분야의 신진 번역가를 양성하고 또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또 영화, 웹툰, 케이팝 이런 등등의 문화 콘텐츠 부문은 정말 명실공히 신한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무슨 갑자기 불기 시작한 작은 바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의 파도가 그렇듯이 끊임없이 차올라오는 밀물 같은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문학번역원은 바로 이런 그 밀물을 추동해가는 가장 깊은 곳의 힘이 바로 번역이다 하는 믿음으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도 세계의 많은 분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한류의 도약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세계 문화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한국이 그 할 바를 다하기 위해서도 문화 콘텐츠 번역에 더 많은 자원 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의 번역에 대해서 논하는 제1회 번역 심포지움의 자리이면서 또 처음으로 영화 번역 콘테스트에 시상식이 있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희 번역원은 문화 콘텐츠 신진 번역가 발굴을 위해서 지난 2달 동안 번역 콘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6나라에서 무려 영화는 480건의 응모자들 그리고 웹툰은 503건의 응모자들이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983건 번역물이 접수가 된 셈이죠. 정말 그 신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신 6분의 신진 번역가 분들께 축하 인사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달시 파켓 선생 같은 분의 뒤를 잇는 그 영화 자막 번역가로 성장하셔서 한국과 세계 사이에를 이어주는 튼튼한 문화적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수상자 2분만 오늘 시상식에 초대했습니다마는
언젠가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하면 더 많은 예비 번역가분들 또 신한류 팬분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udio preview.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입니다. 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참 요즘 서로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심포지엄도 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방송과 영상에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시작되는 심포지엄에도 매우 적응을 빨리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우리 한국문학번역원의 김사인 원장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워낙 원장님께서 시인이시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시적이었습니다. 한류는 차오르는 밀물과 같다. 차근차근 한꺼번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뭔가를 접근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번역과 통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영화와 관련된 직업하면 연출, 촬영, 작가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워낙 영화 분야가 고도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아주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번역과 통역이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봉준호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할 때 그 통역과 번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좀 아까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영화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달시 파켓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가 공감의 미디어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국어를 수단으로 해서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또 나누는 그런 예술적 활동이기 때문에 통역과 번역의 역할이 지금 매우 중차대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들꽃영화상과 한국문학번역원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마련하고 또 번역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꽃영화상은 지난 7년간 한국의 인디펜던트 영화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격려의 잔치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많은 작품들을 해외에 내보내려고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역할들에 한국문학번역원이 이렇게 큰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심포지엄이 사실은 좀 딱딱한 주제일 수도 있고 재미없게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여러분들께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새로운 인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인지 알려드리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 지켜봐 주시고요. 한 3시간 정도 이어질 1부와 2부에 걸친 심포지엄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번역과 통역의 일에 매진하실 분들께서도 오늘 심포지엄을 깊이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로 한국 영화의 번역과 번역 문화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1부 사회는 오동진 위원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심포지엄을 발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눌 거고요. 제가 1부 사회입니다. 1부에는 발제를 두 분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처음에는 보람 영화사의 이주익 대표가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김경만 팀장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주익 대표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건데 이주익 대표는 지금까지 만추 그리고 워리어스 웨이 등등의 그 작품들을 제작하시고 프로듀싱 해주신 분입니다. 외국어에 출중하신 분이고 외국어 번역에 대해서 한국 영화의 외국어 번역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던 분입니다. 차례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Audio preview.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제작하는 이주익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오동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딱딱한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네 분께서 저를 포함해서 4명, 다른 3분이 딱딱하지만 진지하고 품위 높은 발표를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현장에 있는 경험을 살려서요. 제가 편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이랑 중국이 우리나라의 영화가 아카데미상과 칸누와 골든글로브를 휩쓸고 또 한류 그 웹툰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 세계들의 독자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또 K-팝이라고 해서 음악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다시피 막 휩쓸고 나가고 이럴 때 역시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한 이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돈을 넣어가면서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누가 못하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허구인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음모만은 아니네요. 예, 이런 아마 전 세계에서 자국의 콘텐츠를 번역을 잘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심포지움을 하고 이런 나라는 아마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포지움 하나하나가 미랄이 돼서 나중에 이게 또 그 서서히 발전이 아니라 비약적인 도약과 같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면 한국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도와서 이게 된다라는 게 꼭 음모론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약간 쓴웃음을 지면서 고소를 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선 제 개인적인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제작한 10몇 편의 영화 중에 거의 한 70~80%가 좀 외국하고 합작을 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현장에서 번역과 사전 번역, 사후 번역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고충을 또 많이 가지고 또 경험도 하고 거기서 의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한국 영화 외국어 번역의 현황과 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은 제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께서 발제자분들께서 해주시는 걸 보니까 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훨씬 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만드신 게 있으니까 중언부언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현황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느꼈던 소회에 근거한 재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PPT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보다는 이 순서대로 하면서 제가 중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영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전문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당시에 학생으로서는 상당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또 유학도 하는데 큰 도움도 되고 해서 사실은 이 번역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그게 많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번역은 우리가 아웃바운드입니다. 한류나 이런 거를 세계로 어떻게 하면 확산시켜서 나갈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과제와 여기에 대한 게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역은 이게 크로스잖아요. 이렇게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아웃바운드 번역이라는 건 별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였죠. 대부분 외국의 영화나 TV 드라마나 문학 작품들을 들여다가 일본, 유럽, 영어권에 있는 각종 그런 콘텐츠들을 문학 작품이든지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은 잘 매끄럽게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의 관객들이 독자들이 잘 그거를 음미할 수 있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번역의 과제였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오늘 같은 게 아웃바운드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영상 콘텐츠에 한해서 말하자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자막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더빙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향후의 이야기고 또 그 더빙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번역의 전문가는 각 소비하는 국가,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염두에 그러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웃바운드에도 더빙과 자막이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주로 자막을 중심으로 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막 번역이라는 게 아웃바운드의 경우에 A라는 언어를 B로 번역을 할 때, 근데 여기서 당연히 A는 한국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각 그 타겟 언어가 되는데 타겟 언어가 되는 거에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거기에 강한 분들이 번역을 해주셔야지 가장 완벽한 번역이 나오고 바람직한 번역이 나오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이 번역에 이런 심포지움을 하고 이런 사람들 전문가를 양성하고 갈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2의 달 10파켓이나 제3의 달 10파켓, 제4 이런 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냐 하는 게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게 과거 지금 그 중국의 한류가 많이 번져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 중국어를 네이티브로 하는 바이링구얼 제2 언어를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중에 중국어가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동포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200만이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이 영상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 중국의 진출과 그 사람들과의 엄청난 그 공헌을 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유학도 많이 가고 이민들이 2세 3세들이 있고 2세 3세들이 연화가 돌아오듯이 한국 문화와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영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하고 한국어를 제2의 언어로 갖고 있으면서도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스스로가 좋아서 취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는 아주 다양한 영어를 네이티브로 할 수 있는 또 자원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고무적인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우리가 50만, 60만이라는 제일교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십만들은 또 뭐 조선어란 이름으로였던 한국어란 이름으로였던 간에 한국어에 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하고 한국어가 이렇게 서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또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일본어에 대해서 일본어가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기타 유럽어나 이런 다른 어족보다는 네이티브에 가깝게 올라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다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한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 인도 영어권, 비영어권에 프랑스, 스페인, 뭐 이태리, 뭐 이런 언어권들에 있는 분들, 뭐 포르투갈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발굴을 해내고 같이 교류를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상당히 인재가 포텐셜, 잠재적인 이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좋은 인재들이 많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 한류가 나가기 위해서 영화는 사실은 자막을 번역하는 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번역을 할 때 이제 합작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합작을 하기 위한 합작 상대방의 투자가를 만나야 되고 그쪽에 스텝을 만나야 되고 그쪽에 캐스팅을 해야 될 때 거기에다 건네줘야 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대본을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맛깔난 그게 감동과 정서가 잘 이동이 안 되니까 좋은 배역을 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감명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투자가를 설득하고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본 번역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늘 어떨 때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특히 저는 동시에 이렇게 4개국, 5개국 합작했기 때문에 동시에 중국어로도 해야 되고 때로는 홍콩에 있는 어떤 특정 배우 한 명으로 해서 광동어로 번역을 하는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영어로도 했어야 되고 일본어도 했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옵니다. 대본 번역과 자막의
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대본 번역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막에 있어서 자막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면 나중에 전문가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움직이는 동영상 이미지를 보면서 자막을 읽어서 두 개를 머릿속에서 매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제한돼 있어서 자막에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자막수, 가동률을 갖다 생각해서 제한된 시간에 읽어낼 수 있는 글자 수를 생각해서 줄이고 축약해서 그걸로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 이전에 그 핵심을 알고 문화적인 걸 하는 거. 우리가 요번에 그 기생충을 가지고 뭐 그 대만 카스테라 그리고 짜파구리 이 두 개가 아주 상징적인 거였는데 우리의 고착의 문화를 몰란다면 그게 번역이 안 될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또 그쪽에 트렌디한 그쪽에 맞춰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 그런 걸 고민을 안고 할 수 있는 두 개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번역가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그 중요한 그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이나 영화제 출품을 하기 위해서 스크리너라 그러죠. 그거를 보내기 위해서 번역을 하는 게 마케팅 영화 출품을 위한 수출을 위한 번역. 이거는 뭐 나중에 그 뒤에 분께서 다 자세하게 해주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투자 유치나 합작 제작을 위한 대본 번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추를 할 때는 탕웨이에게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번역을 해서 주었고 또 번역이 바뀌고 대본이 바뀔 때마다 늘 그 리비전한 거를 또 다시 전해주고 이러면서 그 좋은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스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본 번역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자막 위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별 그 번역의 사례.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어가 상당히 유리했던 게 전 세계 수천만이 나가서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런 많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번역을 잘 해서 했고 중국어 언어의 특성상 이게 이렇게 영어하고 어순도 같고 그 다음에 문법상 이렇게 우리처럼 굴절어처럼 뭐 그랬으면 그랬으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단어를 연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우리보다는 좀 더 훨씬 편하고 수월하게 자막 번역 문화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게 있듯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이해하고 하는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일본어를 아주 능숙하게 네이티브처럼 구사할 수 있는 서양 사람들이 나라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의 문물을 해외로 전달하는 소위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그때부터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영화나 이런 것들의 번역이 참 매끄럽게 잘 된 걸 보고 부러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폭발적인 그런 빅뱅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안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을 또 넘어서고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대단히 기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남질 않았으니까 제가 제언을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관객과 한국 내 수출을 위한 자막 작업. 이 기생충은 여기 사진을 집어넣은 거는 기생충 하나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상징적인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렇게 너무 잘못 들으면 과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너무 편향된 제 의견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생충의 번역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던 그 번역이 아니었으면 과연 깐느에서 상을 타고 골든글로브로 이어지고 아카데미까지 이어졌을까 하는데 솔직히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번역은
뭐 제2의 창작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묘사가 안 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감사의 뜻을 집어넣는 의미에서 사진을 한껏 넣었고요. 그냥 자, 그러면 한국 내 수출을 위한 자막 작업,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수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여교간에 지금 유튜브로 하는 게 BTS가 서울에서 최저 경기에서 경기라는 걸 전 세계 그 관객들이 동시에 보듯이 이제는 그 역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번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해외 영화제에 나가는 것만이 자막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스크리닝으로 해서만 자막을 하는 거 하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부가 나서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상영을 하는 영화에 외국 관객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면 돈을 내고 지불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것도 수출이라고 봅니다. 이게 영내 수출이죠. 그리고 그게 사전에 준비도 돼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코엑스나 뭐 CGV나 이런 커다란 체인 그런 극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상영을 할 때 미리 그 영문 자막을 달고 상영을 하는 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한다든지 또 일본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그리고 문화 다양성을 갖다 우리는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가끔씩 스페인어도 집어넣고 아니면 이렇게 그 빈도는 물론 영어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중국어나 그러면은 그래서 상영을 하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자막 작업이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번역 어차피 잘된 번역은 나중에도 쓸 거니까 재생산을 하니까 원가는 분산이 될 것이고 자막 그 만들어내는 작업에 대한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회사를 하면 이게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게 한류 팬들이 일본 그 미국 여기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만 영어권 사람들이 10만이 훨씬 넘어요. 몇십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일본 사람이 몇만이고 중국 유학생만 해도 엄청나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 코엑스를 가면 어디 CGV를 가면 어디를 가면은 그 우리 자막이 달렸어.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뉴스레터나 아니면 각종 뭐 홈페이지 관광공사 아니면 그리고 공항이나 해외에서 오게 되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어권 아니면 기타 유럽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분들이 그냥 그게 그래서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상설로 그냥 발걸음은 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와서 그냥 늘 한국에 가면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보면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 자국어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늘 그렇게 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극장에다 풀 때 뭐 300프린트, 400프린트 많은 거는 거의 뭐 7, 800프린트까지 올라가는데 그중에 뭐 10프린트를 한다든지 몇 프린트만 자막을 달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영내 수출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으로도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오덕후라 그러죠. 저기 우리가 그 한국 한류 진정한 팬들은 무슨 영화가 개봉했대. 난 송강호의 팬인데 아니면 누구의 저기 손예진의 팬인데 현빈의 팬인데 그거 지금 개봉했는데 그 가면은 자막으로 볼 수 있대.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나면 그래서 또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도 와서 보고 뭐 동대문에 닭 한 마리를 먹든지 아니면 한옥집에 와서 김치찜을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리를 하나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늘 몇 년 전부터 이 영어나 그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기타 언어들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또 하나씩 그 비율을 뭐 3대 1이나 5대 1로 해서 불어권 영화 불어로도 하나를 해주고 스페인어로도 해주고 이태리어로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외국 사람들은 한국은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 문화 대국이 될 만한 그럴 가치가 있을 만한 나라다.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자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강하구나 하고 그게 또 우리나라 그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를 다닐 때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프랑스 그 영화를 숱하게 봤는데 그 영화가 좀 16mm였던 게 앙드레 말로가 문화상을 지낸 시절에 그 사람의 결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를 보면서 참 프랑스라는 나라의 그 국력이 부러웠고 문화의 힘이 부러웠는데 나중에 이
프랑스 파리를 가니까 뽕피두 센터라든지 뭐 각종 거에서 늘 그 자기네들의 고전 영화들을 갖다가 자막을 붙여서 상영을 하는 걸 보고 또 한때 부러워했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마디 좀 더 나간다 그러면은 아예 그리고 그거는 롯데나 CGV나 롯데시네마나 뭐 이런 메가박스 같은데 20관씩 있는 극장에 작은 극장 스크린 하나를 해가지고 늘 끊임없이 그 한국의 클래식한 옛날 영화부터 여태까지를 골라서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상영을 해주고 자막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또 우리 문화 강국의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막을 할 때 그 자막에 대한 거를 그 컴페티션 경쟁을 해서 뽑는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975년이죠. 저기 고 이만희 감독의 산포 가는 길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다. 뭐 74년에 이장호 감독의 뭐 별들의 공항에 있었다. 아니면은 그 또 옛날에 그 마부가 있었다. 뭐 무슨 이런 영화들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 안에서 내부에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당선작은 뭐 그 상영관 상설관에서 상영을 하기도 하고 상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 도전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언더잡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도 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고 제가 여기서 변화하는 세계 관객이라고 썼는데 자막이 제가 옛날에 저도 자막 번역도 많이 하고 더빙 번역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더빙 번역을 할 때는 그걸 립싱크라 그래갖고 이렇게 끊어서 입 모양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참 옛날에는 그 뭐 웃지 못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더빙 투를 말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달시 파켓 없었으면 우리는 기생충은 충원 그렇게 해서 아마 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옛날에 더빙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자막도 했는데 그 자막이 변화하는 세계 관객인 게 뭐냐면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나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가 기생충을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인 게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됐으면 미국 사람들이 숱한 자막을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었으면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맨날 글을 읽으니까 빨리 읽게 되니까 자막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벽이 무너졌다고. 만약에 그래서 세계가 변화하는 건 모든 세계 관객들이 이제는 귀로만 듣고 자막은 골치 아프다라는 시대가 가버렸어. 워낙 하루 종일 자막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저는 이것도 심포지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그 전문가끼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막의 길이가 옛날보다 좀 더 늘어나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즉 가독성들이 다들 높아져가지고 옛날에 영화는 그 한 문단에 뭐 13자, 14자, 뭐 자막은 몇 초를 주는 사이에 몇 자 읽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그 관객들이 이볼브 진보를 합니다. 진화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몇 자까지가 가장 그 효과적이고 뭐 하는 거냐 하는 것도 전문가들끼리의 그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세계 관객은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고 할 때 변해가는 그 세계 관객들의 현재 그 트렌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포지셔닝을 잘 매칭을 해서 이렇게 번역에 대한 이 새로운 신기원을 열어가면은 또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오늘 바로 이런 자리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이렇게 그 들꽃 번역 그 들꽃 영화상 그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게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막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해서 외국에다 소개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심포지움을 하는 나라는 저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preview. 네, 안녕하세요.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의 김경만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주익 대표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보고 계신 비전을 잘 말씀해 주셔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하나하나가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 영화와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의 영화 산업 전반을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되거나 미뤄진 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새로운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한국의 영화사들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었고 해외 영화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영화가 어떻게 해외에 알려지고 판매가 되고 소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켜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주최 측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번역, 우리 영화가 세계와 만나는 첫 걸음인데요. 한국 영화의 번역을 이해하려면 영화가 어떻게 관객과 만나는지, 아니 영화 번역이 어떻게 관객과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거칠더라도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정도의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문학 번역과 영화 번역은 다릅니다. 이 말씀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차이는 문장의 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제조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켜봐 왔던 영화 번역의 과정은 어떤 제조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 화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해외 선을 보이는 첫 자리는 일반 개봉 극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영화제와 마켓이 맞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듯 프랑스의 칸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등 많은 국제 영화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 영화가 대표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영화제와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관문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상업 영화, 예술 영화, 독립 영화가 크게 다르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극히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영화가 아닌 이상은 크고 작은 국제영화제에 선보이는 것은 지금은 해외 진출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상영될 때 당연히 영어 자막이 기본적으로 영화에 붙게 되고요. 물론 칸 영화제에는 프랑스어, 독일의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독일어 자막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화제에서 영화만 보여주고 끝난다면은 산업이 성립하지 않겠죠. 이런 국제영화제 바깥에서는 치열한 비즈니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필름 마켓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칸, 베를린, 토론토 외에도 홍콩, 도쿄, 그리고 한국의 부산까지 영화제와 더불어 영화를 사고 파는 필름 마켓이 열립니다.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뿐만 아니라 각국의 세일즈사들이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은 영화를 판매하기 위해 총출동하는 자리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어떤 영화가 몇 개국에 팔렸다 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국내에도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영화제에 출품하고 마켓에 선보이게 될 때 자막이 붙게 됩니다. 아까 이주익 대표님은 또 이제 그 다른 어떤 공동 제작에 있어서의 또 다른 그런 자막 제작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이때 최초의 외국어 자막이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전담하는 것이 그 한국의 한국 영화 세일즈사 그리고 큰 배급사들의 경우에는 해외 영업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그 번역가와 더불어서 자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 세 주체가 자막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국 영화의 번역이 제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번역은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계속 편집이 바뀝니다. 영화제에 선보이기 전까지 계속 편집이 되고 영화제에 공개된 이후에도 편집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국내 시사회를 하고 개봉일 직전까지 편집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대사 한두 문장이 바뀌는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장면의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편집하거나 이제 번역까지 다 해놓은 장면 통째로 뭐 몇 분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서 이제 자막 편집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자막은 그 다음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스파팅이라고 그 용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도 잠깐 나왔지만 1, 2초의 미세한 편집 혹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입 모양 아니면은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 자막의 타이밍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 해외 세일즈사 그리고 영화 제작사, 번역가 이런 세 주체가 있는데 이 번역가가 한국 영화 해외 세일즈사의 주문을 받으면은 이 편집이 바뀌었을 때 이 번역가는 묵묵하게 이제 번역을 바꿔 가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편에 많게는 서너 차례 수정본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세일즈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현업 번역가한테 작업을 맡기게 됩니다. 새로운 번역가, 신진 번역가를 쓰는 시도도 뭐 없진 않습니다만 이 과정을 모두 감내하면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리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말씀드렸고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화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해외 관객 이렇게 만들어진 자막이 해외 관객과 결국 만나게 되는 그 경로가 지금 여기 보시듯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극장은 당연하고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부분은 이제 또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고요. DVD나 블루레이는 조금 전문 시장이 됐고 물론 TV에 방영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 있는 문화원이나 재해공간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들에도 자막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영화 애호가들이 현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상영이 또 그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도 한국 영화의 자막이 붙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자막이 붙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자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간략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유포가 되는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그 영상이 유출이 되면서 피해를 입는 한국 영화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외국에서 높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만 이제 불법 촬영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한국 영화가 거의 이제 지금 동시에 개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막의 유통에 있어서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입니다만 물론 이게 각 국가의 법 영향에 있기 때문에 뭐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막은 이제 타임라인이 붙은 텍스트 형태로 남겨지게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이 영어 자막입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해외 영화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칸이나 베를린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또 일부 영화는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자막도 한국의 번역가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하나 이는 제외 공간 상영이나 아니면 특히 극히 제한된 국가의 경우에 포함된 소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세안 국가의 롯데시네마나 그 CJ CGV가 진출해서 한국 영화를 직접 배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그 현지에서 한국 영화 직접 배급하면서 자막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영화의 번역이라고 하면은 영어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영어 자막 텍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영어 자막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자국 언어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중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국에서는 사실상 손을 댈 수가 없고 해외 현지 배급사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된 현지어 번역이 있더라도 일일이 체크할 여력이나 수정할 권한은 한국의 판권자한테는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영어로 제작되는 할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보면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각 국가에 파견된 직배사라고 하죠. 그쪽에 배급사의 지사가 이 자막을 모두 작업하고 체크를 하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화 번역에 대해서는 종종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 반대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이주익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던 만큼 한국 영화의 외국어 번역에 관심을 이끌어낸 거의 최초의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를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극장에서 본 경우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막을 좀 부차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섭외를 받고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영화의 발전을 담당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한국 영화의 수출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번역에 대해서는 고민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외 업무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번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되었다고 도드라지는 번역보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번역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가의 풀을 양성하고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언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번역가의 풀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손가락에 꼽을 만할 정도로 많지 않은 분들이 한국 영화의 번역을 맡고 계십니다. 독립영화 쪽을 보면 더 빈약하고 단편 영화의 경우는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서 비전문 번역인이 그쪽 현지 언어가 좀 유창하다는 이유로 품앗이 하듯이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이번에 하신 번역 콘테스트와 인력풀 구축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룹을 만들어서 단편 영화부터 번역과 감수를 하면서 훈련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이제 상당한 경력과 기술이 쌓여야 가능한 일일 텐데 이 과정에는 어떤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로도 간간히 번역가를 소개해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소개해드릴 방법이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번역가 풀이 탄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만 이 또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영화의 번역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역본은 일종의 창작물이고 저작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그리고 또 현지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번역을 잘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로 영화가 수출되었을 때 한국어 번역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번역풀이 탄탄해지고 영어 번역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인력들이 가세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감수부터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불법 복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개봉했던 반도라는 영화는 이제 아시아에서 거의 동시기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한국 관객들 이제 흥행 성적을 먼저 보고 현지의 개봉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반도의 경우에는 부산행이라는 큰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각국 배급사들과 조율을 통해서 개봉 일자를 맞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법 유포를 피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만든 자막을 붙여서 한국 영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함께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드린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해외 한국 영화의 판매 활로는 이제 고민을 했으면서도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는 거기서 끝이다, 아니면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한국 영화 번역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업에서 한국 영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도 이 번역에 대해서 늘 질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양한 분들과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현업에 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은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역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해외 많은 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영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다양한 언어로 한국 영화의 활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언어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춤으로써 상품으로서의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번역과 한국 영화가 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도 고민하고 현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preview. Audio preview. 네, 저희가 발빠르게 무대를 좀 바꿔봤습니다. 토론 시간인데요. 토론은 아무래도 비말 때문에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 아마 이런 토론 저도 처음이고,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다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발제해 주신 두 분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경만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장, 제 우측 맨 끝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이주익 보람영화사 대표님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분은 우리 심재한 교수님, 스페인어 영상 번역가시고요. 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소 책임 연구원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최연우 CJ 엔터테인먼트 미국 기획 제작 팀장 나와 계십니다. 미국 기획 제작 팀장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그 해외에서 제작 사업을 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영어로 된 그 미국 영화를 만드는 아하. 팀입니다. 네. 기획 제작을 하는 팀이에요. 네, 미국 기획만이 아니라 동남아, 터키 이런 지역의 투자 기획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해외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사실은 발제를 들으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어하시는 내용들을 좀 살짝 피해 나가신 부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이라면, 제가 예를 들면 영화 번역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되는지, 또는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공적 기관에서 그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돈은 얼마나 주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과 통역과 뭐 자막 작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차대해진 시대에
그쪽으로 직업군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지는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재환 교수께 좀 여쭤볼까요? 그 실제로 번역가가 되겠다, 영화 자막 번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나요? 네, 일단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네, 일단 크게 영어하고 스페인어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네. 예, 그 영어를 한국어로 옮길 수 있는 영상 번역가들은 그래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또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옮길 수 있는 영상 번역가도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적지 않게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그 한국 문화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거나 한국어에서 스페인어 가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이 아까 그 발표자분들께서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영상 자막은 일종의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업계에서 몇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이렇게 변형시켜 오다가 이제 굳어진 일종의 규칙, 방송 규칙 같은 건데,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딱 이렇게 하자 해서 정한 게 아니라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딱 보기에 이거는 좀 눈에 거슬린다, 이건 너무 길어서 못 읽겠다 해서 이제 일종의 만들어진 규칙들이고, 영상 번역가들은 보통 그걸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문화 콘텐츠를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면은 네. 그 현지에서 준수하고 있는 일단 영상 번역 규칙들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자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주된 내용 중 제가 질문한 주된 답변은 그 외국 영화를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우리 영화를 또는 우리 작품을 외국어로 옮기는 인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런 것이 지금 예, 가장 맞습니다. 핵심적인 얘기죠. 양성이 되고 있거나 혹은 그러면 우리 거를 외국 것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잠재적 인적 자원은 굉장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 학교로 뭐 응시를 한다든가. 네. 그 잠재적 인적 자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의미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나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의 네. 원어민 수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네. 지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영상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칙을 독자 언어권의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아마 이번 그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그 번역 콘테스트를 했을 때도 외국어가 굉장히 능하고 자신 있다고 해서 응모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거기 기준에 많이 미달한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이주익 대표께서 아까 여러 가지 제언하신 것 중에 프랑스에서처럼 프랑스 극장 가면은 극장 가이드에 그 자막이 영어 서브타이틀이냐 뭐 스페인어냐 또는 뭐 한국어는 없습니다만 더빙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프랑스가 거의 유일한 거죠. 그런 나라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이제 더빙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다 그 헐리우드 영화를 더빙으로 봅니다. 네네. 더빙으로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헐리우드 영화를 자국어로 더빙된 버전을 틀면서 네. 거기에 영어 자막이나 붙이고 아니면 다른 언어 자막,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 네. 이게 어떤 자막이 단다는 게 하니까 유럽 나라에서는 여러 나라마다 다 그렇게 유럽 나라에서는 그럼 어쨌든 서브타이틀을 여러 개로 붙여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이게 하나죠. 이제 거의 없는 게 많고 네. 좀 대도시에 네. 여행객이 빈번하다든지 이런 데는 영어를 넣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는 이제 도고에다가 네. 뭐 불어를 한다든지 이태리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 극장들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쨌든 몇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번역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 좀 보조를 해주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관객들이 변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관객들도 네. 내가 한국 영화를 보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무슨 자막이 들어가서 눈에 거슬린다 이런 이제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다 네. 이해를 하고 관용을 하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해서 뭐 굳이 그걸 피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여러 걸 다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몇십 개만 골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국 관객도 이해를 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면 네, 일본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신작을 발표한다 그러면 제가 가서 보겠죠. 예, 예. 그럴 때 이제 한국어 자막이 있으면 매우 감사한 그렇죠. 거. 그런 예, 예. 거를 이제 조금 그 범주를 넓히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잘하면은 저기 그 숨어 있는 달시 파켓을 발굴해내는 네. 그 등용문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팟캐스트 점점 아까 일이 많아져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네.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아이가 그 인재풀이 적은 게 네. 생산되어서 나오는 아웃풋 언어가 네이티브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하. 그 문화를 숙지해야 되고 네. 그런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또 숨은 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화를 뭐 무한정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능숙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발굴을 해서 훈련을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는 언어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번역의 기능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음흠. 번역에 대한 그 기능과 규칙이 익숙하지 않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거를 배우는 게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인재 발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실 간편한 제안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될 과제가 많은 거라서 영진이가 답변을 좀 하시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사업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극장에 다양한 언어의 번역을 붙인다. 이게 어쩌면 그 우리나라 작품을 외국으로 내보는 데 있어서의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안이시거든요. 네, 저도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몇몇 영화들, 특히 기생충이든 아니면은 화제가 되었던 한국 영화들은 뭐 넓게는 아니더라도 일부 극장에서 이제 영어 자막을 탑재해서 뭐 멀티플렉스든 예술영화관에서든 상영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비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그 잉글리시 서브타이틀을 상영하고 있는 국내 극장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급격하게 이제 그 방문자 수가 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아 이런 정보를 궁금해하고 있구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거를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혹은 이런 정보를 미처 접하지 못해서 국내에 지금 여행을 왔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접하지 그곳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장이 되고 좀 더 홍보가 된다면은 분명히 가능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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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네. 어차피 기존의 프로세스는 있는데 돈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영화 하나가 요새는 웬만한 건 100억, 150억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자막을 하나 다는 거는 자막 하나 다는 거 4,500이면 그러니까 4,500이면 되고 여러 프린트를 만들어도 1,000만 원 이하인데 그러면은 100억, 150억을 집어넣는 데다가 조금 집어넣는데 그거마저도 정부나 어떤 기관에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게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야기는 더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극장 측 입장에서도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그 자막관을 열면 거기에 수용될 수 있는 관객의 기본적인 뭐랄까 이렇게 수익 구조가 또 맞아야 되니까 극장 측 이해관계하고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보조를 받으면 된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국 관객이 그렇다고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네. 한국 관객은 그냥 가서 네. 오히려 재밌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시간대가 맞으니까 보는데 제가 어떤 게 저항감 없이 보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렇게 네. 큰 게 방해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말씀이 많아서 네. 죄송합니다. 예. 청와대 청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현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작을 많이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을 하시거나 또 네네. 투자를 또 유치하시거나 그래서 기초적인 번역과 이런 자막 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초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랄까 빈도수나 작품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우선 그러니까 그 대본 번역과 자막은 좀 저희 다르죠. 네, 별도의 그거에서 그 자막은 사실 세일즈에 좀 더 가까웠으니까 배급단이고 기획 제작할 때는 대본 번역,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네. 대본 번역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동남아나 터키 이런 데는 사실 이중 번역을 거쳐야 돼요. 네, 중역이라고 하죠. 네, 네네. 그래서 공통 언어 영어로 하고 그 영어를 또 필요에 의해서는 한국어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다행히 뭐 저희 팀에서는 영어를 다 읽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번역가 분들이
한영 영환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시즌별로 마켓이 있으면 되게 일이 몰려요. 네. 그래서 그 대기도 되게 길고 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해외 영화제 그렇지. 마켓을 말씀하신 거죠? 네. 베를린 마켓 네, 2월, 네. 칸느 마켓 5월 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그 사이에 또 시나리오 번역은 기본적으로는 2주에서 한 달 사이가 걸리고 아하.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는 사실 검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번역가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긴 하지만 이게 이 뉘앙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수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사실 좀 많이 궁금했던 거는 어디까지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네. 옮기는 게 가장 좋은 건가?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냥 대본보다 번역본이 더 좋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대본보다 번역본이 조금 그 미진할 때도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요거를 그러면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될까? 특히 뭐 투자나 캐스팅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너무 부풀려서 이걸 또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또 그 밑으로 해가지고 네. 그 원래 갖고 있는 퀄리티를 또 이거를 손상시키면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실 뭐 대표님이나 이렇게 어떻게 어디에서 이 기준점을 잡으시는지 좋은 번역이랑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질문이 이렇게 했는데 질문이 저쪽으로 넘어가네요. 네. 근데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니까 대본 번역과 자막 번역의 예컨대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까? 기능 차이입니까? 수준 차이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 대본 번역은 네. 거기 지문이라 그러죠. 지문하고 다이얼로그로 나뉘는데 네. 다이얼로그는 정말 재치 있고 소위 그 자막 번역하고 네. 과 비슷할 정도의 그런 문학적 소양과 여러 가지를 다 필요로 하고요. 네. 지문은 기계적으로 그거는 각 나라 영화인들의 약속이거든요. 네. 카메라 좌우로 패닝하다가 줌인해서 들어가면 뭐 어떻게 네, 한다 네, 하는 네. 설명조 얘기를 그대로 그 옮기면 나라 되고요. 네. 설명조로 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훈련을 지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문학적 향기를 느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네. 깊기는 근데 다이얼로그를 그대로 전부 다 옮기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자막은 줄여서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고 네. 대본은 그 거기에 살아있는 맛을 뉘앙스를 갖다가 살려야 되니까. 그대로 옮겨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주 의문입니다만 그럼 순서는 대체로 대본 번역을 해서 예. 기능성을 향상시킨 다음에 자막 번역가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군요. 자막 번역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군요. 그런데 현실로는 지금 또 이 그 워낙 인터넷과 뭐 유튜브가 하면서 뭐 네. 돈 안 받고 막 그냥 번역하는 사람 이게 좀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네. 해적판이 홍행하면서 자기가 좋아서 팬들이 팬덤으로 올리는 번역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허가받지 않은 고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막은. 네. 이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본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의 팬덤 현상으로 오다쿠 마인드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퀄리티가 좋았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말씀이죠. 통통 튀는 간지 그 재주들이 있는 사람들. 예, 교수님 네. 말씀. 네, 심장 교수께서 뭐 네. 제가 그냥 오해가 그러니까 좀 뭔가 일단 자막 번역하고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번역 대본 완전히 번역. 다른 번역이고 아까도 그 발표하시면서 말씀했다시피 네. 대본 번역은 약간 일반 번역과 문학 번역에 어우러진 그런 번역이라면은 네. 자막 번역은 대사가 시작하고 끝나고에 맞춰서 그거를 그 메시지를 영상 번역가가 이해한 다음에 자기 말로 다시 써야 됩니다. 네. 아니면 절대로 그만한 길이의 자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2차 창작이죠. 음흠. 그래서 누가 번역을 했냐, 누가 자막을 제작했냐에 따라서 맛깔스러운 자막이 나오기도 하고 네. 밋밋한 자막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현지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있어서 무슨 그쪽에서 말하는 표현 뉘앙스를 잘 소화하는지도 거기서 이제 좌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막은 지금 말씀하신 대본 번역의 유무와 관계없이 영상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펜자막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 콘텐츠를 포함해서 동양 국가들 중국, 일본 또 이제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도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영상도 올려지고 자막도 누군가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게 네. 현재 실정입니다. 네. 번역가가 되고자 하는 또는 되려고 노력하거나 또 지금 그렇게 수행 중인 사람들도 그 양적 수나 질적인 어떤 수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양성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필요한 시기겠군요. 그렇다면 네, 그럼
그 학교나 이런 언어 기관에서 그러니까 양성자, 그러니까 훈련자, 그러니까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충족할 만한 숫자가 지금 채워지고 있나요? 그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네. 그 한국 사람이면서도 그러니까 한국 언어와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네. 원어민급으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가르쳐야 될 인스트럭터 같은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 번역가여야 되는데 영상 번역 경험이 없거나 네. 또 단순히 그 일을 맡았는데 일반 번역식으로 가르치거나 하면은 결국은 영상 번역가가 육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번역가 육성 과정이 돼버린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교육을 할 수 있는 일단 그 강사들을 네. 모집하는 게 제일 그게 일단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뭔가 근본적으로 좀 뭐랄까요,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달까요? 뭐 이런 시기이긴 한 게 분명하네요. 그렇죠? 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통은 지원 사업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번역과 관련된 그런 지원은 사실은 저희가 뭐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거 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결국은 제작사 혹은 이제 헬스에즈사의 자율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쪽에서 이제 지출하신 비용이 있거나 한데 이제 외국 영화제를 간다 했을 경우에 영화진흥에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드린다. 이 정도는 있었는데 어떤 인력을 양성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비영어권에 대한 그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의 기능들이 충분히 인력들이 보강되고 있거나 좀 준비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영 번역 빼고는 네. 그 비영어권 나라는 중역을 거쳐서 가지고 네. 바로 다이렉트로 번역한 케이스는 없어서 네. 저는 그 풀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편 정도를 해외에서 공동 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편수가 나오면 사실 그럼 소싱은 거의 한 100여 편 정도를 하죠. 가가지고 네, 했다는 거면 대부분 영어로다. 네, 그래서 대부분 그럼 기회는 굉장히 많고 음흠. 프로젝트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키 쪽도 뭐 투자를 총괄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네네. 그쪽도 역시 영어로 일단 받아서 그걸 중역하는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로컬에서 영어로 번역본을 받아서 네, 그거를 네. 이제 한국어로.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로컬에서 그 자국 언어로 뭘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뭐 북구 유럽의 영화들도 많이 배출하고 있고 중남미 쪽도 그렇고요. 그쪽도 그럼 마찬가지로 중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 그 플랫폼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회사를 고용해서 거기서 다 컨트롤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뭐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아가지고. 네,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주익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데 사실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정교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직접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씬 같은 경우, 어떤 장면 같은 경우는 대사를 정확하게 옮길 수 없어서 뭐 힘들었던, 곤란했던, 어려웠던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는 그 만추나 아까 말씀드린 워리어스 웨이 같은 경우도 뭐 기준을 그 허들 바라 그러죠. 그거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른데 네. 대사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과제죠. 뭐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거를 어렵다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 거에서 하는 그 타협을 하고 이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골라내는 게 현장에서의 그거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우리 그 현장에서 중역을 하신다 그런 게 네. 중역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특수 언어들을 한국어를 특수 언어로 그렇게 잘 번역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고육책이지 그게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이렉트로 한국어를 각 소수 언어로 그러니까 소수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에서 그 사용 언어가 빈도가 적은 인구가 적은 그런 언어로 번역되는 데 전문가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제가 이건 예언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5년이나 10년 안에 각 언어별로 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분한 게 재주가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데 언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즐기면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요. 네, 즐기는 사람들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요새 BTS의 아미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또 레드벨벳, 뭐 블랙핑크 이런 한류 K-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팬들이 네, 자발적. 알아서 그냥 네. 한국어 공부 네. 막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 안에서 반드시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자국어로 옮겨내는 거기에 큰 각오 역할을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요 10대들도 많은데 네. 두고 보 빠르면 5년 아니면 10년 내에 거기서 많은 결실을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분이 남았다는 겁니까? 지금 20분이 지났다는 겁니까? 지났다는 겁니까? 저희가 얼마가 남아 있죠, 시간이? 1시간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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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작동을 잘 못 시키겠어요. 이따가 좀 스태프분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이런 네. 제가 언뜻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영어를 다 잘하실 테니까 제가 어느 날 드라마 대본을 봤던가 그랬는데 거기 드라마 대본의 대사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과장이 직원한테 하는 대사예요. 네가 생육신이냐 사육신이냐 그냥 적당히 살아 이렇게 대사가 돼 있던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요거는 번역하기 힘들겠다. 네. 이직 대표는 그런 대사를 보면 번역에 어떤 영감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거기 갖고 있는 알레고리잖아요. 그게 네. 절개를 지켜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역사에 있으니까 아하. 그 사람을 찾아서 거기다 대입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의 신념을 꺾지 않고 살 것이냐? 차라리 네. 죽음을 택한 사람들은 네. 늘 어느 나라에나 있었으니까 그 번역되어지는 나라의 전문가는 그거를 찾아서 거기다 대고 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네가 잔다르크냐 뭐 그럴 수도 아하. 있는 거고 네. 뭐 예를 들면 네. 뭐 네가 말콤 X냐 이럴 때 네. 마르틴 루터 킹이냐 뭐 그거는 네. 그때 맞아서 이제 그 문화적인 거 대입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네요. 또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쉽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타국의 문화적 특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언어의 변환에 능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번역권과 그 영화 쪽에서 그러한 번역가들 양성하는데 사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전에 발제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제언들이 좀 제너럴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번역가가 제대로 양성돼야 된다, 뭐 등등등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질문 올라오는 것들을 언뜻 보니까 번역가에 대한 처우와 개선과 직결돼 있다. 처우 개선이 직결돼 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 구조적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가 질문 아닌 일종의 의견들이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영진이에 계신 우리 김경만 팀장께서도 그런 부분도 좀 피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황에서 각 번역가들이나 또는 영상 쪽에서 일하시는 이런 자막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전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현업에서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많지 않은 분들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하겠지만 정말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 정도가 그 장편 영화 메이저 장편 영화를 작업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다 알만한 사람들이 뭐 그 업계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요가 많이 몰릴 때 영화제가 뭐 개최된다 할 때 갑자기 뭐 그 그 번역해야 될 영화가 많아지거나 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이제 메이저 극장에 개봉되는 상업 영화를 작업하신 분들이 그 정도고 뭐 다른 경우 이제 독립 영화나 그 단편 영화의 경우에는 뭐 그런 분들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그쪽 언어에 능통하다 해서 작업하시는 서로 그냥 아는 지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공적 지원이나 공적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민간 베이스에서 예를 들면 특정 기업과 이렇게 협업의 구조로 회사를 별도 번역 회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시장성이 없나요?
아직 그렇게 회사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번역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것까지는 고민은 해보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메이저 영화들을 번역하시는 분이.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투자배급사에서 해외 영업팀에서 네. 나오셨던 분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영문학을 전공하셨던 이 트랙도 있고 해서 근데 저희는 이 니즈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신진 번역가 분들이.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심포지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소개를 받고 싶고 그래서 풀을 넓히고 싶고 해서 약간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신진 번역가 분들의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저희는 어차피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들어오니까 뭐 한 달에 어떻게 해서 뭔가 이렇게 구조를 짜서 번역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들은 좀 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심재한 교수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비영어권 영상 번역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영상 번역에 있어서 한국어로 영어로 번역하는 것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문장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던가 영어와는 다른 또 특별한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 이제 번역이 되거나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늘어나는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스페인어로 갈 때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영어로 갈 때는 스페인어권에 비해서는 조금 덜 늘어나지만 한국어 자체 대사보다는 확실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으로 따지자면은 만약에 직역을 하시거나 일반 번역을 하신다면 당연히 스페인어가 더 어렵고 그 다음이 영어겠죠. 근데 사실상 영상 번역을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일종의 이게 그 인터프리테이션에서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듣고 이해한 거를 내 글로 거기 길이에 맞춰서 그 주어진 시간대 대사가 지나간 시간 장면에 맞춰서 이걸 옮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제가 영상 번역가로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 페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통 그 외주를 합니다. 외주를 하면 중간에 있는 어떤 업체가 네. 영상 번역가는 보유를 하지 않으면서 네. 받는 돈에 훨씬 더 작은 금액으로 영상 번역가들을 모집을 하고 네. 아웃소싱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전문가들을 알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일단 아니고 물론 네. 이제 가끔은 이제 전문가 인력을 가진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거나 인재풀을 가지고 이렇게 섭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상 번역가들이 결국 영상 번역가들이 받는 보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일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앞으로 한류를 위해서 인재를 더 만들어야 된다 하셔도 그렇게 되더라도 이 만들어진 인재 배출되는 인재를 지속시킬 수 없고 일도 꾸준히 주어지지 않고 관리도 안 되면은 결국은 그런 인재도 다른 직종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영상 아까 올라온 댓글 중에서 그 질문의 핵심은 그거였는데 네. 영상 번역가들의 처우가 안 좋다고 하는 게 통번역 업계에서는 영상 번역을 한다, 영상 번역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짠물에서 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절실하고 싸게 해준 사람들한테 가는 일종의 그 가격 입찰로 이어지지 실력이나 검증으로 네. 모집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를 잘하는 뭐 교포나 제외국민은 어떠냐 그분들은 그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 번역가로서의 어떤 훈련이나 자세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전문 서비스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서비스직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잊고 네. 고집을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길다 줄이자고 의뢰인 쪽이나 편집자 측에 편집하는 그 부서 측에서 요구를 하면은 네. 응해주지를 않거나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땐 단순히 번역 능력, 영상 번역 경험 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창의력이나 인성 부분도 조금 많이 참고를 해야 그 잘 사용할 수 있는 영상 번역가가 탄생을 합니다. 이 파고들면 틀수록 사실 지금 이 번역 저 시스템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고쳐야 될 것들, 개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번역 비즈니스, 번역가의 세계에도 기생충의 사회가 존재한다. 사장의 집에 사는 번역가가 있고, 네, 반지하, 지하남 뭐 이렇다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상당수는 지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번역가가 많다. 이들을 빨리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뭐랄까 그 고충의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수직적 구조로 돼 있는 번역의 세계를 수평적 구조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주 대표께서 네. 그 지금 뭐냐면은 사실은 영상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워낙 매력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애정을 네.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그 애정 착취를 하는 거예요. 네. 좋아서 하니까 음. 싸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음. 그거를 갖다가 자꾸 가격을 내려치는 건데 네. 옛날에 제가 번역을 하고 현장에 있었을 때는 번역이 그래서 참 페이가 좋았어요. 네. 근데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소위 상대적인 평균 임금에 비교하면 옛날에 아주 고액 소득자였는데 네. 네. 지금 내려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음지의 번역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 SNS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돈을 안 받고도 번역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받는 기존의 번역가들을 막 비평을 하고 욕을 하고 날선 거는 나는 공짜로 해도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네. 마음으로 했는데 저는 그 음지에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을 네. 양지로 양성화시켜야 끌어내서 된다. 네. 그래서 양성화하는 것 자체가 가장 시급한 거. 그렇게 되면은 네. 페이도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어떤 그 툴이 생겨서 인재풀을 일로 가면은 중간에 그걸 이제 이런 데 어디서 권위가 있는 데서 인재풀을 만들어서 그리로 가면은 네. 에이전시 피는 정말 상징적으로 5%만 떼더라 10%만 떼더라 그리고 거기선 일을 정확하게 하더라는 그 하나만 생기면은 상당히 양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 임금도 실질 현실화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계속 지금 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그 돈 얘기를 하면 뜨거워지니까. 네. 우리 대기업에 계시는 최현우 팀장께서 돈 얘기에 종집으로 찍어주시죠. 네. 거기서는 올바른 지불과 제값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시죠? 네, 번역비는 네. 이게 거의 그 정해져 있어요. 그 레인지가. 네. 그래서 영한보다 한영이 조금 더 비싸고, 예.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쓰는 번역가분들은 거의 그 딱 레인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네. 대한 내고나 이런 거는 없고 단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번역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실 QC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번역을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이게 조금만 이건 사실 이건 시간과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내가 애정과 정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너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또 약간 그냥 이렇게 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계속 신진 번역가분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네. 그 돈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현실화돼야 되고 좀 정비돼야 되고 좀 수평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번역가도 너무 스타 캐스팅으로 집중되는 것은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계속 저희가 번역 콘테스트를 하듯이 그런 것들이 계속 양적으로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 영어로 번역된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은 만춥니까? 우리나라 한국어가 영어로 나간 거요. 네네. 그냥 달시 파켓이 한 거면 전부라고 네. 보면 됩니다. 예. 역시 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네. 저 달시 파켓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보면서 참 이렇게 무릎을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나라마다 참 재밌는 게 네.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런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 나라 중국 문화가 좋아서 네. 중국어를 영어로 잘하는 전문가가 있고 네. 일본어는 또 일본이 좋아서 일본 문화에 하다가 일본 영화를 영어권으로 불어권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라마다 다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그 운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나라마다 그 운빨이 좋아서 하늘이 주는 그 선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국민이 아니라 자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 같은 외국인이 많아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또 그 생산되어지는 언어, 아웃풋 언어를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는 자국민이 네. 또 늘어나면 거기서 찾아내면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다른 옆 나라들보다 훨씬 유리한 편이죠. 네. 예. 어쩌면 우리가 좀 약간 뭐랄까요? 그 개화가 좀 약간 늦은 연대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수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요즘 와서 이제 급속도로 팽창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 최 팀장께서는 그렇게 기억할 만한 작품으로 꼽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역시 기생충입니까? 기생충이라고 얘기를 해야 네. 네, 기생충도 맞고요. 너무 네. 번역이 잘 돼서. 향후 기생충 10년은 가겠군요. 네, 그런 명성이. 예, 번역도 너무 잘 되었고 사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의 그 수출에 그러니까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외국어 영화가 아닌 영화 네. 하나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되게 의미가 많아서 네.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제작을 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번역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번역이 실질적인 뭐랄까요 그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느냐, 이것은 뭐 지표화된 게 있습니까? 수치화된 게 있나요? 측정하기가 어렵죠. 네, 네. 아무래도. 그 예컨대 이창동 감독의 버닝 같은 작품이 좀 내면적으로 좀 깊이가 있는 작품이라 이것이 좀 번역하기 어려웠고 자국민도 이해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해외에서는 더 그런 사례가 많았을 것 같아서 번역이 더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거기 좀 뭐랄까 수상 여부나 또는 해외 판매 여부가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뭐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게 좀 피해를 봤다 아니면 조금 더 큰 상을 아니면 해외 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좀 못 받은 것 같다라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버닝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반대인 게 네. 한국 분들보다 오히려 외국 분들이 더 잘 이해하고 네. 더 호응이 컸던 작품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호응이 컸군요. 네. 그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영어권에서 한국어로 자막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그 옛날에 니콜 키드만이 출연한 디 어더스라는 영화가 디아더스.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따로 개별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네. 번들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별로 흥행을 패키지로요? 그쪽에서 다 해서 네, 네, 이쪽에서 나을 거라 생각하고. 장사 잘 되는 영화와 좀 덜 될 영화, 아주 안 될 네. 영화 이렇게 패키징으로 오는 경우가 네,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자막을 워낙에 맛깔스럽게 잘 만들어서 네. 의도치 않은 흥행을 하게 된 영화 중 하나입니다. 디아더스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영화도 이제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그 영화 자체도 편집도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네. 외국어로 갈 때 그 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은 그 글을 보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잘 되면은 좋은 반응.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드문 케이스고 그렇지만 확실히 못하면은 안 좋은 부작용은 뚜렷하게 네.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관객들이 그 로열티가 강한 관객들은 자막이 좀 부실하면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화를 봐도 번역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온라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해외에서 상영될 때 현장에서 이제 그걸 보는데 관객들 중에 나가면서 좀 자막 이상하지 않았어? 아하. 그 자막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아니면은 그거 왜 그렇게 왜 번역을 한 거야? 궁금증 뭐 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반응이나 이런 파급 효과는 사실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럼요. 우선은 일단 그 인지도 한국 영화에 대한 그 관심도가 네.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그게 단순 만들어진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에 나와 있는 오리지널 지금 IP들 그게 뭐 네. 웹툰이 됐던 소설이 네. 됐던 드라마 모든 그거에 대한 그 인기와 네. 그게 굉장히 커서 저희가 나가서 한국 영화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저희의 이 창작자들이 한국의 창작자분들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크게 마련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가 두 가지의 변곡점을 뛰어넘고 질적 변환을 했다고 봐요. 이게 첫 번째가 다시파켓의 번역이었고 두 번째가 아카데미에서 샤로체의 통역이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아까 우리 최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생충을 외국 영화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각 나라에서 자기 영화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시죠. 그 모든 영화가 그 달시파켓님이 번역한 기생충처럼 될 수는 없는 게 네, 그 달시파켓님은 상당히 행복한 환경에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 영화를 쓰고 감독하신 봉준호 감독님이 워낙 센스가 있고 또
오랜 영화를 그렇게 해외 다니면서 네. 그 번역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그 플란더스에게부터 물어보고. 같이 그러니까 있었죠. 네. 모든 번역가들이 지금 그런 기생충의 번역가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은 퀘스처네어를 만들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든지 제작자하고 얘기라든지 네. 또 필름메이커한테 뭐 서면으로라도 하든지 하는 식으로 그 가능한 한 대화를 네. 만든 사람들하고 많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모든 번역가들이 다 그런 환경을 누린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못합니다만 다시파켓이 부인도 한국 분이고 예. 네. 한국 음식도 잘 먹고 예. 네. 그런 번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그런 사람 수만 명 있어요 지금 서울에.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넘어오게 한 것은 분명한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번역가를 달씨와 같은 번역가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를 놓치면 한국 영화가 해외로 나가거나 또는 뭐랄까 이렇게 좀 문화적 교류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찬스를 놓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 참여하신 발제자분하고 토론자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제안하고 싶으신 말씀들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번역가분들에게 저는 조금 더 그 뭐랄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한국 영화가 해외로 나갈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고요. 또 한국에 있는 컨텐츠가 외국으로 나갈 건 높아졌고 역으로 외국의 컨텐츠가 한국에 가서 이게 또 영화나 무슨 드라마가 되는 가능성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서 어떤 좀 이렇게 공동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번역가 풀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너무 필요로 하는 거여서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역가 풀을 넓히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지금 니즈는 다 공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대기업도 또는 우리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또 저기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제작가분들도 그렇고요. 심지한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네, 일단 그 영상 번역을 그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가는 영상 번역 프로그램 내지 관련 교육기관 또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이제 강사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인재 양성도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성된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네. 있다면은 그 인재는 금방 또 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그 저희가 두고 어쨌든 그 영상 번역가라고 하는 좀 이게 영상 번역이라는 특수 번역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유지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처우 개선과 네,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경만 팀장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까지의 그런 경험이나 어떤 환경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이 번역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다 쉽지 않다 아니면은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런 부분으로 사실 얘기가 많이 왔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번역이 조금 더 좀 관심을 받고 여기에 공공기관으로서든 아니면은 기업으로서든 아니면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이든 좀 더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관심이 환기가 되는 그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영화인들도 요새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이주익 프로듀서님만큼 잘하죠. 요새 굉장히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그럼 예컨대 뭐 저 배우나 오늘 네, 배우나 저기 우리 현업인들도 교수님 영어를 말씀 듣고 나니까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공공성을 가진 이런 어떤 기관이 저렇게 에이전시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프로젝트를 다 그걸로 몰고 거기서 일을 주고 돈을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 보수를 이렇게 주면서 중간에 착취하거나 이런 번역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에이전시가 하나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느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가요?
다 잘할 필요는 없나요? 영화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아, 네. 번역가한테 맡깁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는 어떻게 평론의 수준은 요새 그 뭐랄까 이렇게 이 외국어하고 매칭시켰을 때 그 수준도 올라가고 있나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저 쓸데없는 질문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지금 말씀하신 분이 다시 한번 저희가 아마 방송 나갈 때 자막이 안 깔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마지막 말씀해 주신 분이 이주익 보람영화사 대표님이셨고요. 지금까지 많은 합작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검 같은 그런 무협 영화, 묵공 같은 작품도 만드셨고요. 다 한 아시아 지역과 합작한 영화들입니다. 그 오른쪽에 계셔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김경만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장이셨고요. 심지한 교수님 외대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최연우 팀장님, CJ 팀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깊은 얘기를 나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현황들을 정리해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토로해드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이런 번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주제와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가들이 양성되고 그 번역가들과 함께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한국 영화가 세계와 교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뭐랄까요 과업이 달성됐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회가 제일 못 본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41분인데요. 잠시 후 3시 45분부터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udio preview.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심포지엄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독립영화의 해외 진출 방안, 체계적인 번역 시스템 구축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2부의 사회는 김효정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의 진행을 맡은 김효정입니다. 일단 발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달시 파켓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달시 파켓은 현재 koreanfilm.org이라는 그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영화 리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가장 크게는 들꽃영화상 위원장님, 그러니까 공동위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계시죠. 그리고 New Korean Cinema Breaking the Waves라는 책을 2009년에 출판을 하셨었고, 뭐 너무나도 많은 관객분들이 이미 보신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아가씨, 기생충, 그리고 구남도 도망친 여자, 뭐 수많은 한국 영화를 번역하신 분이기도 하죠. 오늘 발표할 주제는 Translation of Korean Films, Mainstream vs. Independent Films. 한국 영화의 번역, 상업 영화, 그리고 독립 영화의 비교,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조영각 프로듀서님이 맡아주시게 될 텐데요. 수많은 독립 영화의 역시 프로듀서이시기도 하고, 뭐 알려진 바로는 돼지의 왕, 연상호 감독 작품이죠. 사이비, 그리고 영화로운 나날 같은 작품의 그 프로듀서를 하셨고, 현재는 독립예술영화 유통 배급 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실 주제는 독립영화 해외 진출 사례와 번역의 과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Audio preview. 안녕하세요. 달시 파켓입니다. 제가 이 발표는 한국말로 해야 되는지 영어로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번역가이라서 영어로 하면은 조금 없어 보이긴 한데, 제가 또 해외에서 유튜브 통해서 볼 사람 있다고 들으니까 제가 이번에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토론할 때 제가 한국말로 진행할게요. Today I'd like to talk about the translation of independent films, in particular to compare the situation faced by independent Korean cinema to that of mainstream cinema. As a translator myself, I've been lucky to been able to see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over the last 20 years in terms of the quality of Korean film translations, but also the building of a system. And I think that for mainstream films or for films that are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sales companies, a good system is in place for translators. But for many independent filmmakers, they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work outside of the system. And so for that reason, I think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should consider at this stage to potentially help independent filmmakers with producing better quality English subtitles. So today I'll speak a bit about the particular challenges that are faced by independent directors. I'll speak a little bit from a translator's perspective as well, what it's like to work on independent films, how it's different from working on mainstream films. The need to train more translators, which some of the other speakers have mentioned today. And I'll talk about some of the ways that, efforts that are being made to make this happen. And then directions for the future. I came to Korea in 1997, and I became involved in Korean cinema around the years 1999, 2000. I had my first experience working on subtitles around that time.
first as a proofreader, editing subtitles, and later as a co-translator. I had a friend who I would work with together in doing subtitles. And in the past 6 or 7 years, I've been working as a solo translator, but also I think the translation process involves a lot of cooperation, both with the director and the film company. And the changes that I've seen over the past 20 years,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hereas there was very little of a system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now there is a system of support. And I think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good quality system in order to have good subtitles. Maybe 15 years ago,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a subtitle translator from Japan. He translates Japanese films, English subtitles for Japanese films. And because at that point I had had some experience in subtitle translation myself, it was very interesting to talk to him and to compare the situation in Japan with Korea. And I could feel quite strongly at that point that Japan, which had been exporting films to the West since the 1950s, had much more experience with subtitle translation. But there was also a very professional system that was put in place. We speak about spotting as one aspect of subtitle translation. And in Japan, the spotting process was handled separately from the translation by specialists in spotting. But more than that, when I spoke with this translator, he described the intense cooperation that took place between the translator and the film company and the director. And in this way, the skills of the translator were complemented by this professional system that was put in place. I think in Korea, this kind of system has been slowly developing over the past 20 years. And in particular, it has been international sales companies that have taken the lead in developing this system. It's true, I think, that at each company there may be a slightly different system. So if I work with CJ, if I work with Lotte, if I work with M-Line Distribution, there may be a slightly different process to going through this translation process. But because I'm working with people who have a lot of experience, the process is quite smooth. And so I think that because of the advancements that have been made over the past 2 decades, the overall quality of Korean films' subtitles has increased. But when we look in particular to the situation faced by independent directors, then we can see that there is quite a big gap between the situation faced by them and by many mainstream films. Often when independent directors finish a film, usually they're not at that point associated with an international sales company. It may be that a film student has produced a film within a certain film school, and in that case there may be some level of support from the school itself. But typically, most independent directors are working without the benefit of an experienced international sales agent. Many films are picked up by sales agents after they've had their first screening at a film festival, or somewhat later after the film has been completed. And the subtitles have to be done before this time. And so in that sense, many independent filmmakers find themselves on their own. One of the most basic things that they're faced with at this point is that they need to find a translator to work with.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sales companies, typically they have a network of translators. It's an informal network, but it's one that they've built up over the years. And so when a translation needs to be done, they will contact individually different translators and find someone who is available. If you think about it from the perspective of a new director, independent director, who has perhaps shot a film with very little support, and at this stage they need to find a translator. But if they don't know any professional or experienced subtitle translator on a personal level, then it can be very difficult to find someone. They may ask other directors for advice, but in general, they don't have access to a stable network of translators. And they themselves, the directors themselves, also don't have experience or much experience working on subtitles. So they themselves may not know the best thing that is needed for a good translation or the best kind of person to ask to do a subtitle translation. And so this is one of the key challenges, I think, faced by independent directors. It's true that subtitle translation is a very specific kind of translation, and simply being a good translator in other genre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you'll be able to approach subtitles for the first time and to make a high quality set of subtitles. Because subtitle translation is actually much more than simply translating. There's the whole question of timing, and because subtitles flash on the screen very quickly, they have to be translated in a very compact, concise manner. There's also just the whole question of making sure that the subtitles blend well with what the audience is seeing on the screen. I think a common mistake for subtitle translators who are working for the first time is to focus too much on the text, but not to realize as much how the audience will be experiencing these subtitles together with the performances of the actors and the other visual elements in the scene. If you ignore what is happening on the screen, then there can be confusion, or it simply could be that the subtitles don't have as much power as they should because they're not matched well with what's happening on the screen. And even someone who speaks 2 languages very, very well and has some experience subtitling or has some experience translating, when they do subtitles for the first time, they may find it difficult to approach the project. So in that sense, often what usually ends up happening in the case of independent films is that directors will find someone among their acquaintances who speaks English well, but may not have any experience with subtitle translation. And when you go, I go each year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very year there are 30 or 40 new Korean films that are screening for the first time. Many of these do not have international sales agents attached to them. And in many cases, I think that the quality of the subtitles is quite low. And it is a real shame because sometimes the subtitles end up holding the film back. And for an independent director screening their movie for the first time at the Busan Film Festival, where programmers and critics have flown all around the world to see a film, this is a very decisive moment in their career. And I've seen cases where I think a film is very good, but because the subtitle translation is lacking, the film perhaps does not get the attention that it deserves. It may lose the chance to get invited to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really it's, I think there's a lot of potential damage that can happen to a director's career at this decisive moment.
So when we speak about the need to kind of improve the level of subtitle translation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I think it's definitely true that in a general sense we need to look very closely at things t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overall level of translations. But for me in particular, it's independent directors who I think really stand to lose the most or to gain the most from changing the system and giving some support to directors at this early stage of their careers before they have the connections and experience to do good subtitles on their own. I'll speak briefly about subtitling independent films from the subtitler's perspective. I'm quite fortunate in that I have the chance to work on very big budget films, very ambitious films, and also independent films. I really enjoy working on both kinds of films. I think that there's a perception that independent films have a difficult time finding high quality translators because mainstream films will provide more payment and perhaps more prestige for the filmmaker. I mean, from my perspective, I do want to counteract that argument slightly because I think that in some ways the experience of working on independent films is a very positive one. And when I speak to young translators who are starting to get involved in subtitle translation, I do encourage them to work on independent films. For one thing, the dialogue itself is usually of a different style than the kind of dialogue we see in mainstream films. In particular, I think these days there is a trend in commercial cinema to have a lot of dialogue, a lot of explanation for the audience. And I think the kind of screenplays that get approved by investors these days tend to be very heavy in terms of dialogue. There's also a trend towards actors speaking very quickly, which all makes it a challenge for translators. Independent films tend to have a different kind of style and a different style of dialogue. It's a bit more open. It has room to be more expressive and using fewer words, perhaps. On a basic level, most independent films, it seems on average they're almost half the amount of dialogue that you find in a mainstream film. The running time does tend to be shorter. So in that basic sense, even though independent films tend to pay less than mainstream films, if you calculate the rate based on the amount of dialogue or the amount of time that it takes to work on independent films, there's actually not too much of a difference. And so I do encourage the translators I know to work on independent films if they have the opportunity. That being said, among independent films as well, there's a range of budgets. Sometimes there is very little payment available for the translator. And one thing that I hope perhaps can be discussed in the future is a way to find some kind of support for independent filmmakers who want to find good translators but can't afford to pay a large fee. In general, I think there is definitely a need for more translators and more qualified translators in the film industry these days.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films that are produced in Korea in a given year, it's not only the mainstream films, but hundreds of independent films that are produced each year that need subtitles in order to apply 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 don't think that ordinary fans realize that pretty much every film that's produced in Korea, even ones that end up not finding mainstream distribution,
all of these films require English subtitles if they intend to show their film to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r to even have to even make the effort to screen at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of course, with the expansion of streaming platforms, there's greater need for translation of content these days. And so one thing that that I personally have become more involved in part in my capacity as working with the Wildflower Film Awards, but also this year I've been able to form a partnership with LTI Korea, and that I think it provides a lot of opportunities to provide a more structured way to train subtitlers for the future. When I began subtitling, there was really nowhere that I could go to learn how to do it. It was mostly trial and error for me. In a way, my teachers were the international sales companies, because I would do a translation and I would submit it to them, and they had comments about ways to change my work or to improve my subtitles. Also, working together with directors has taught me a lot. I've been lucky to be able to work with a director like Bong Joon-ho, who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subtitles, but also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udiences when they're watching a film, and what the audience needs in order to most fully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film. So I've learned a lot in the past 20 years, but I do think that for young translators today, there's a great need to provide a more structured kind of training, so that it doesn't take 20 years for them to gain this experience, but that they can learn more quickly and put their knowledge to use. And so I'd like to briefly summarize some projects that we have been working on this year. First of all, KTI Korea does have its new courses available to train translators in both film subtitling, also for manhwa. And I think this is a really important step, and I hope to continue working with LTI Korea in the future to help train more translators through this very structured program. And so this is the first year, but I look forward to many more years of this. We recently completed our first media translation contest as well with LTI Korea. We will have our award ceremony in just a moment. I also worked as a judge for this contest, and it was fascinating for me to see how many people took part in the film category for English language. There were well over 300 applicants, contestants. And in reading through their work, it also kind of helped me a lot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ran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meone who is just starting it. Because, again, subtitles are a very specific kind of translation. It's not simply about translating the text, but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titles and the visuals and the audio in the film. So this was I think it was a successful contest that we held this year. We were able to discover some very talented translators in the course of running this contest. And we look forward in future years to finding more translators. This is a bit of self-promotion perhaps, but in partnership with the Wildflower Film Awards Korea, I produced this 40-minute YouTube tutorial about subtitle translation. And in this case, I wanted very much to provide some information that anybody could access, actually not only in Korea, but around the world, with
kind of the basic knowledge that you need in order to do a subtitle translation. And in particular, this is not only for translators, but also for filmmakers, film directors. Because I think that the best subtitles are made when the director and the translator are cooperating closely and they're communicating well. And through that process, I think you get the best kind of subtitles. And particularly for independent directors, if they understand something about the process of subtitle translation and what is most important in subtitle translation, then it allows them to work effectively with a translator. This tutorial on YouTube, it has Korean subtitles. The tutorial itself is in English. I'm actually hoping to add more languages in terms of the subtitles in the future. And 40 minutes is a limited amount of time, but I enjoyed making this. I may be able to make more in the future. It depends, but I think there's more to say about this topic. But I was able to cover most of the basics in this 40 minutes. And then if we think about, directions for the future, I think one of the key challenges in the current system is the fact that we have a large group of mostly independent directors who need good translators. These days, I think there is a large group of young, talented translators who are gaining experience, but they may not know directors on a personal level. And so therefore, I think if there is some kind of service or process whereby translators and filmmakers can be matched together or can be linked together, then this could have a big effect on the overall quality of subtitle translation. That's something that we're thinking about very deeply at the Wildflower Film Awards, with our connections to filmmakers and also to translators. We're hoping to find a way to bring more of them together in the future. And so we hope to discuss that more. And more generally, I think that we need to continue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subtitle translation. I'm very happy that we're having this symposium today so that it can remind people and start more discussions about what is needed to be done. And if it's possible to get more kind of support for the subtitling process so that we can bring more new translators into the industry and also help independent directors with both finding and making good subtitles in the future. So thank you very much. Audio preview.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에서 일하고 있는 조영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그 한국 영화계에서도 이제 번역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자리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심포지엄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연기가 되고 그래도 우리 이제 한국문화번역원에서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나가는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디그라운드에 대해서 잠시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한국 독립영화의 제작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연간 1000여 편 이상의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50편에서 100편 정도의 독립영화들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통해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배급이라든가 유통, 관객을 만나는 문제들은 상당히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통과 배급을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영화계에서 공감을 해주셔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
단체를 설립했고요.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문을 열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그 독립영화의 유통 배급에는 한국에서의 상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해외 독립영화를 어떻게 알릴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인디그라운드에서도 해외에 한국 영화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에 또 좋은 영화들이 한국에 소개되거나 해외 영화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을 기대해 주시고요. 부담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활동을 할지 창작자들과 또 국내 여러 배급사들, 영화제 관계자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꽃 영화상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요. 저는 이제 한국 독립영화의 해외 진출 어떻게 해외 진출하고 있고,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부끄러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가 뭐 독립영화가 예산도 적고 창작자 혼자 영화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이라든가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실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실수들은 우리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쌓여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많은 한국 영화들이 해외에 또 알려지고 한국에는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큰 반도라든가 이런 큰 상업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독립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외 영화 관계자들이 상당히 놀라워하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적인 저력에 대해서 뭐 칭찬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 국가에서 여기 한국문학번역원도 그렇지만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작 지원도 하고 배급 지원도 하고 해외 영화제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들을 강화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독립 영화들도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칸느 영화제를 비롯해서 영화제들이 열리지 못하거나 라인업만 선정하거나 온라인으로 열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취소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영화들이 초대를 받고 있는데 영화제를 거의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고 온라인으로 상영을 하면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동영상으로 뭘 보내달라, 영상물을 보내달라, 영화 소개 영상을 보내달라 해서 하면 그걸 저희가 번역을 해서 자막을 넣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초청이 되고 상영이 되고 있는데 또 자기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자막과 번역을 해서 또 보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어서 즐겁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해외 진출 이제 사례라면 많은 영화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라면 기생충이 물론 있겠지만 독립영화 쪽에서는 벌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전 세계 수백 개 영화제에서 초대가 되고 상영이 되고 상을 아까 제가 확인한 걸로는 올해 7월까지 59개 상을 받았다고 해요. 전 세계 영화제에서.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개봉을 하면서 박스 오피스에 뭐 1위를 달리기도 하고 해외 예술영화관에서 뭐 상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감독들이나 배우들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 극장들도 많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쁨의 순간들을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은 예전에는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제에 상영이 되고 초대를 받고 이거 자체가 상당히 기쁜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 영화제에 한국 독립 영화들도 많이 상영이 되고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화제만 가서 기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수출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해외 관객들이 안정적으로 이 영화들을 볼 수 있는데 영화제에 상영하고 그리고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간헐적인 상영대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군데, 150군데에서 한국 영화들을 꾸준히 상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은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많은 분들이 그 영화들에 호평을 해주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 나라에서 스페인이면 스페인, 일본이면 일본에서 싼 값이라도 구매를 해서 일반 관객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디그라운드에서도 그렇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이 다수의 독립영화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판매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래야지 해외 영화인들이나 관객들이 지속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영화제는 한정된 시간에 짧은 시간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해외 영화인들을 만나면 야 니네 영화들 되게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판매가 안 되니까 어떤
봐야 될 이제 공식적인 경로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마련할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든가 뭐 자막이라든가 그 영화를 소개할 수 있는 초기에 그 홍보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해외 진출을 할 때 우리가 영화가 완성된 이후에만 그 에너지를 쏟거든요. 영화를 다 어렵게 만들고 나서 아 이걸 번역을 누구에게 맡길까, 어떻게 또 번역가를 찾아야 되지. 그리고 영어를 이제 요즘에는 창작자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번역을 맡겨서 번역이 외국어로 돌아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계속 반복되는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거는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그 영화를 보고 그 번역을 하는 거에서 머물지 말고 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리고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해외 관객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창작자 혼자 이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한국문화번역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창작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에 뭐 국내에도 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만 해외에도 또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전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마켓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창작자들이 거기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언어의 문제, 그 시놉시스를 번역하고 시나리오를 번역하고 그리고 그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벽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영어에 능통한 제작자와 감독들은 트라이를 계속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장벽이 많이 막혀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창작자들이 뭐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덕션 랩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야 니네 프로젝트 좋은데 왜 우리 여기 안 됐니? 근데 사실 영화를 만드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번역을 한다든가 그리고 통역을 대동해서 해외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단 마켓에 참가한다는 거는 투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못 받더라도 영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영화들이 있고 언제 완성될 계획이고 그리고 어떤 마켓 프로세스가 있다,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그 영화를 알리는 기회인데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면서 뭐 제작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마케팅에서 조금 어려움을 다 완성된 이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역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해외 선제물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포스터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뭐 상영본이라든가 이걸 해외용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영화진흥위원회에 작게 있는데요. 지금은 완성된 이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모든 영화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물론 컴피티션이 되겠죠.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준비가 된 창작자들 그리고 목표가 있는 제작자나 창작자들에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기획할 때 내 영화가 중국에 좀 갔으면 좋겠다, 스페인의 관객을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트라이 해볼 수 있게, 시도해볼 수 있게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이후뿐만 아니라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영화제 진출하고 나서 이것이 실제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화가 관객들에게 피드백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큰 영화들이라든가 대기업의 영화들은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전 세계에 개봉이 되고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그것이 이제 한국 영화의 이제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작 이외에도 다양한 독립 영화들이라든가 또 새로운 언어를 추구한 영화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해외
이 사례를 얘기하면은 저도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한 기억밖에 안 떠올라요. 부끄러운 상황들. 아, 이게 영어 제목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아, 내 영화 자막에 오타가 있었구나. 감독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야, 저거 오타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몰랐냐. 그리고 사후에 이제 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야, 니네 영화 제목이 이상해. 실제로 뭐 그 영어 제목 짓는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감독이 시나리오 쓰면서 아, 내 영화 제목은 이거야라고 줬는데 나중에 영화제 가서 딱 보여주면 PD님, 감독님 영어 제목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영어 번역하시는 분들은 또 영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함의를 어떻게 그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로 풀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고민이 필요한데 그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못 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아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올해 반도를 개봉한 연상호 감독이 이제 그 흥행 감독이면 세계적인 감독이 됐잖아요. 돼지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저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가져왔을 때 제목이 킹 오브 스와인이었어요. 그래서 스와인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 거예요. 스와인이 뭐지? 찾아봤더니 돼지예요. 돼지. 그리고 뭐 비열한 인간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이제 저희끼리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영어 문외한인데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그가 맞지 않냐? 근데 피그 말고 뭐 다른 말이 없을까? 고민을 해서 결국 더 킹 오브 피그스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는다는 거죠. 겪고 그리고 뭐 누가 얘기 안 했으면은 그냥 킹 오브 스와인이 갔으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돼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영화를 보면서 한국 관객들은 괜찮겠지만 해외의 관객들은 이게 뭘까 이제 고민을 그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이 영화 이 돼지왕에는 그 똥파리를 만든 양익준 배우가 그 목소리 연기로 참여를 하는데요. 양익준 감독이 이 전에 똥파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은 브레스레스예요. 브레스레스는 그 장리 꼬다르 감독의 그 네모테로 에라의 영어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배우들이 너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니? 나 브레스레스를 봤어. 정말 재밌었어. 그러면 이게 똥파리를 얘기하는 건지 장리 꼬다르 감독의 영화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고 근데 그거는 양익준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욕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 욕이 나와요. 근데 해외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에는 욕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F 들어가는 그걸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계속 그 자막에 한국에 다양한 욕이 나오는데 그 외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듣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나 네 영화 봤어 막 뭐 삑 욕하면서 지나가는데 자막에는 뭐 FFF 이것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기로는 자막을 수정했어요. 욕을 잘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욕들을 자막에 넣을 수 있게. 근데 그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맛깔나게 번역을 하고 해외 관객들하고 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상호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사이비 이건 제목이 더 페이크예요. 처음에 이 영화 페이크를 줬는데 그 해외 배급하시는 분이 그때는 되게 상당히 큰 회사였는데 페이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수도? 이거는 뭐 학술 용어 같지 않나? 뭐 헤레시? 근데 이게 저희는 영어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감은 또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토론하다가 더 페이크가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맞는지 이게 해외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지금도 이제 의문입니다. 지금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도 해외에서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 관객들도 PD님 이 영화가 왜 제목이 페이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얼마큼 우리가 그 해외 관객들에게 접근할 때 그 이 영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을 지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함의를 담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했던 그 영화는 그 영화로운 나날이라는 독립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제가 그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감독이 PD님 제 영화는 판타지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을 감독이 딱 적어오신 거예요. 근데 필름 어드벤처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영이 됐는데 사실 해외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 판타지 모험 영화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제목이 맞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미 타이틀을 이제 붙인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에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그리고 해외에 보낼 때 영어 자막 을 번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가 해외에 진출하고 또 판매가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영어 자막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힌트를 주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제목들을 짓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그것들을 자문하거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1인치의 장벽을 넘어 이건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한 그 유명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모든 영화들을 한국 영화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화들을 자막으로 봤잖아요. 어렸을 때는 TV에서 더빙으로 들으면서 봤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잖아요. 당연하게 느꼈는데 느끼는데 영미권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야, 왜 우리가 자막을 봐야 돼? 이런 이제 저항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더빙을 하거나 자막이란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허들이고 장벽이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듯이 그 장벽만 넣으면 자국의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고 그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큰 장벽이 아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막을 잘 넣고 번역을 잘하고 근데 여기에는 그 번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때 영화를 본편을 보내는 게 아니고 프리뷰를 보내거든요. DVD를 보내거나 링크를 보내서 해외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이 첫 번째 스크리너 이거는 보통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감독들이 직접 만들어요. 영화를 만들고 번역을 해서 이걸 이제 영화에 입히는 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번역비만큼 비용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막 프로그램을 배워서 본인이 직접 넣게 돼요. 그럼 저도 이제 그 프리뷰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어떤 거는 그 자막이 3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사가 많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한국어를 하는 제가 봐도 그 자막 때문에 영화를 보기 불편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 프로그래머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작자들이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자막의 기술적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데가 있냐? 한 군데도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이 젊은 창작자들이 자기 영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직접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자막을 넣어서 해외에 보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상한데 이렇지만 해외에 그동안 계속 상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기생충이나 이런 영화들이 해외에 상을 받고 진출하기 전에 한국의 단편 영화들이 칸느 영화제를 비롯해서 해외 영화제에 가장 한국 영화를 소개한 영화들입니다. 그 영화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창작자 스스로 우리가 그래도 한번 가볼 거야. 그래서 VHS나 DVD를 가지고 가서 자기 서툰 영어로 우리 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게 전문적인 번역이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가를 어떻게 만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크고 그런 역할들을 누가 맡을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을 것인지 한국문학번역원이 맡을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같은 인디그라운드에서 맡을 것인지 해외 배급사에서 맡을 것인지 그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논의할 수 있는 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번역가의 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막을 할 때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번역을 받았어요. 근데 검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 영어를 하는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거의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또 비용을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 또 줬어요. 조금 드렸는데 또 다른 분이 보더니 또 이상하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다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영화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자기가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여러 번 해야 되거나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건가를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한국 문화가 그 해외에 더 손쉽게 알려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영화를 또 가장 많이 보는 데는 그 미국이나 유럽 분들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한국 영화를 어마어마하게 보십니다.
대부분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걸로 보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만나면 그래요. 자기는 오프닝만 봐도 한국 영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오프닝만 봐도 상업 영화인지 독일 영화인지 알 수 있다. 이게 한국 영화를 거의 구할 수 있는 건 다 보시는 거죠. 거기에 이게 이제 시장으로는 이제 편입이 안 되고 어둠의 경로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그 양질의 영역을 올릴 것인가.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데 인구도 많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 반도도 거기서 상당히 흥행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아시아 언어에 대한 그 지원 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문제인데요. 영화 자막을 읽을 때 어떤 글씨체로 할 것이냐, 어떤 크기로 할 것이냐,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창작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못 받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 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그 여러 공적인 기관들의 목표이고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역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또 창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이거는 창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번역가들도 지원하는 거이기도 할 텐데요. 그리고 번역가와 창작자들을 어떻게 매칭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번역은 이제 문화소통의 영역이라고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테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바탕으로 그 번역을 해야지 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기한 경우를 봤는데요. 그 한국인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해외에 입양이 되셔서 한국말은 거의 잘 안 하세요.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그분에게 영화를 맡기면은 귀신같이 번역을 해오세요. 심지어 뭐 독일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대사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번역을 해오세요. 그러니까 그 듣는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옮기는 능력도 뛰어나신 거고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창작자가 번역가들을 찾아서 저희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해주세요. 그러니까 번역가들도 힘들고 양질의 번역은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매칭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창작자와 번역가들이 그냥 영화만 보고 텍스트만 보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번역가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 영화를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진흥회에도 그렇고 한국문화번역원에서도 역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권영화상에서 한국문화번역원하고 같이 독일영화를 번역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인디그라운드도 지금 이제 시작했지만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영문 자막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그 창작자들에게 자막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뭐 교육을 한다든가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같이 할지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영화들이 계속 상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한국 영어 자막이 있는 영화들이 상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주익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한국 독립 영화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예술전용관에서 영어 자막으로 계속 상영을 하는 극장도 있어요. 거기에 해외 관객들이 실제로 오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한 명이라도 관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자막을 넣어서 상영하기도 하고 해외 관객들을 대상으로 GV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데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국내 관객, 해외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립영화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Audio preview.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면서도 말씀들을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흥미롭게 들었네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앞선 일부 순서처럼 이 후반 섹션은 토론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토론자 분들을 모시기 전에 제가 앞에 발표 내용을 잠깐만 짧게 좀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특히 달시 파켓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영문으로 발표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1997년부터 인디펜던트 트랜슬레이터로 영문 자막 번역 혹은 프루프리더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지난 20년 동안 뭐 한국 그 대사들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그때 하실 때만 해도 너무 프로페셔널 시스템이 없어서 뭐 일본과의 비교도 좀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독립 영화, 상업 영화에 있어서 이런 그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의 갭이 너무 크다. 뭐 그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독립 영화 중에서도 필름 스코어를 달고 나오는 영화들, 뭐 예를 들어서 카파 영화라든지 한예정 영화 뭐 이런 영화들은 그나마 이 번역에 대한 기회나 액세스가 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독립영화 감독들의 경우 번역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기회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주영강 위원장님 발표는 뭐 대부분 다 들으셨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특히 그 영화 제목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현재 한국 독립 영화에 대한 관심이 뭐 특히 벌새나 남매의 여름밤 같은 영화들 때문에 훨씬 커져 있는 상태인데 자막 지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그것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두 분의 토론자분들을 더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모실 토론자분은 현재 영화사 아토의 공동 대표님이시자 영화 프로듀서이시기도 하시죠. 김순묘 대표님, 뭐 제작하신 영화로는 소공녀, 정고은 감독의 소공녀, 그리고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같은 아주 출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엠라인 여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써 있는데 엠라인 배급이라고 이제 말씀을 엠라인 디스트리뷰션 컴퍼니의 대표이사신 손민경 이사님. 지금 한국 상업영화, 독립영화 합쳐서 굉장히 많은 편수의 어마어마한 편수의 그 영화들을 해외로 배급하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앞서 나눈 그 발표 주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외 배급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엠라인의 손민경입니다. 네, 영화사 아토의 김순모입니다. 두 분 재밌게 들으셨을 텐데 일단 대표님부터 달씨가 얘기한 어떤 그 주제들 중에 꼭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셨나요? 네, 저도 참 뭐 지금까지 400편 넘는 상업 영화, 독립 영화, 초저예산 영화까지 다 진행을 하면서 번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가장 많거든요. 사실 저희도 번역에 있는 이 적은 인력 풀에서 번역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부산영화제가 코앞인 이 시점에 많은 번역가들이 지금 부산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정이 바빠요, 아주.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감수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번역가들이 진입을 하기 힘든 이유는 저희가 어느 순간에도 시간에 쫓기면서 작업을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주나 3주 내에 촉박한 시간에 버전이 여러 가지 바뀌는 동영상에 맞춰서 번역을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비우면은 좀 진행을 하기 힘들듯이 한 번 이렇게 나쁜 소문이 퍼지면 또 영화 업계가 좁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작업을 하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가님도 처음에는 뭐 시작은 상업 영화로 바로 시작하기 힘드실 경우가 있긴 하시겠지만 첫 번째로 좋은 감독님과 대화 많이 나누시면서 그리고 일정에 맞춰서 충분히 하신다면은 진입 가능한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번역가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참 모자르다는 말씀이죠. 한참 모자란데 사실은 이제 특수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어, 불어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끔 고용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가 아주 되게 가장 많은 케이스고 예전에는 일어 중국어도 많지만 지금 중국 쪽은 조금 막혀 있기 때문에 중국어도 수요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냥 기분 푸른 영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스페인어, 중국어, 제2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 일거리에 좀 수요가 몰렸다 줄었다 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달스에게 어마어마한 그 양의 영화 번역이 갈 것 같은데 그 대부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긴 하나요? 그 배급사가 됐든 제작사가 됐든 충분한 그 작업 시간이 있으세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이렇게 편집 딱 마치고 이렇게 해외 영화제 출품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는 시간 많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확실히 시간 더 있으면 더 좋은 번역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한데, 다행히 뭐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천천히 일단 뭐 초고도 나오고 내가 또 여러 번 더 보고 나중에 감독님과 같이 만나서 CG 관계자와 같이 우리 다 같이 라인 바이 라인 이틀 동안 답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네, 특히는 아주 급할 때는 초고만 나오고 이렇게 탁 보내면 그것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렇게 여러 번 봐야 되는 중요성 잘 몰랐다가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하면 그 퀄리티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한국말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문장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 막 이렇게 띄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김순모 대표님은 어떠세요? 혹시 아토에서 나온 영화 중에 달씨가 번역한 영화 있나요? 네, 저희 최근 올해 개봉했었던 우리 집이라는 영화를 맞다. 번역을 우리 집 해주셨었고요. 뭐 지금 말씀 나누면서 보면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고, 뭐 저도 계속 해오면서 특히 또 올해 부산에 간 영화가 있으면서 그 영화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 없어요. 저도 여태까지 한 16편의 작품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작업한 번역가가 3명이거든요. 매일 했던 분들하고만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번역가와 같이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번역이라는 그런 무엇인가, 그거를 아무리 뭐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거꾸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맞게 번역이 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항상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새로운 사람을 하기에는 더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번 여쭤보고 싶긴 했고요. 아마 이게 번역에 관한 부분이 있다 보니 과연 그럼 이런 영상의 컨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가 되게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합쳐서 하는 일인데, 일단 뭐 번역 맞게 이렇게 오타 없이 번역하는 것 중요하고, 근데 특히 문학 번역하고 비교하면은 이렇게 다른 점은 자막 번역은 영상과 참 맞아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배우 연기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이 이 정도인데 근데 자막이 이 정도예요. 아니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영화 보는 사람들이 뭔가 안 맞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 수도 있고,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 배우 얼굴이 어떤 중요한 정보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는데 자막이 그 중요한 정보가 너무 앞에 나오거나 너무 뒤에 나오면 그것도 문제될 수는 있고, 그거는 뭐
문학만 번역한 사람이면 그리고 잘 모를 수도 있고. 사실 아까 달씨가 발표하실 때 그 강조하신 면이기도 한데 이게 텍스트의 번역보다 훨씬 많은 요인들이 있다. 이게 특히 영화 자막 같은 경우 사실 뭐 문화적 맥락을 따져야 되는 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근데 특히 영화 자막 같은 경우 플래시 아웃, 이렇게 비춰지고 확 사라지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이제 꼭꼭 눌러 담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댓글 올라오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소개가 안 돼서. 근데 아무래도 그 날씨 같은 경우 지금 우디네 한국영화제 프로그래머로도 활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외 안에서의 한국 영화를 아무래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 자막에 대한 다른 해외 사례도 접하셨을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근데 여기 질문 하나가 번역 인력 교육과 발굴 시스템에 있어 벤치마킹할 어떤 해외 사례가 있는지 제인 리라는 분이 이제 질문을 좀 주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좀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삼을 만한 그런 해외 사례가 있나요? 글쎄요, 뭐 어떤 영화보다는 뭐 시스템으로 생각하면은 역시 프랑스에서 굉장히 잘 발전된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자막 번역된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그게 프랑스에서 제작하는 유튜브에서 뭐 찾으면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소프트웨어부터는 그 프로세스하고 뭐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게 다 전문적으로 다 자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프랑스에서만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앞으로 한국이 이렇게 시스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아마 프랑스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게 아무래도 날씨는 해외에 그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위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되게 재밌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들은 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걸 해놓았는데도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돈이 몇 배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거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그 예전에 있었던 쇼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단편 영화를 하나 해서 달씨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번역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모르잖아요. 누구 예전에 번역하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그게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달씨한테 영화 못 보여드렸어요. 대체 무서워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번역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달씨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 자기 모국어를 그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그 영어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고 아까 제가 영어 자막 제목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비전문가인 거예요. 감독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봐야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한테 그거를 자문을 받으려면은 영화를 보여드리거나 스크립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그냥 학생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나름 프로페셔널 입장에서 이거 보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자문료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번역하는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2주밖에 못 드리고 이러는데 그걸 언제 자문받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자막 넣고 가서 해외 가야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동명을 하니까 그 시스템을 이제 못 거치니까 근데 뭐 다른 쪽은 좀 낫나 보면은 또 상업 영화들도 그런 경우들이 꽤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좀 거기에 영화의 제일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스크립트 한번 번역을 해보고 이런 거랑 좀 다르거든요. 완성된 것만 보고 딱 할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손민경 대표님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에 언어란 게 자기 개인의 모든 것이 집약된 개인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문장 아니고 다 영어로 표현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가 쓰는 표현이 있고 다른 사람이 쓰는 표현이 있는 거죠.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누군가는 다시가 해준 명장도 이거 아니고 나 자기식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다 보면 요즘 감독님이나 제작자분 영어 잘하시는 분 너무 많으시죠. 번역가들 번역본 드리면 감독님이 빨간펜 선생님 되세요. 한 100개는 고쳐서 주신단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는 감독님의 또 언어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양쪽 다 같은 표현인데 자신들에게 맞게 바꿔 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준을 정해서 감독님의 표현을 따르든 번역가의 표현을 따르든 아니면 세일즈사의 의견을 따르든 해서 한쪽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톤으로 이어가는 게 좋지, 이 사람 표현이 좋다고 이 사람 거 뽑아 쓰고 저 사람 표현이 좋다고 저 사람 거 뽑아 쓰면 엉망진축 방축으로 돼가지고 톤이 유지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면은 이제 제작자분들이나 감독님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번역가님이랑 다툼도 많으세요. 주장을 많이 하시니까 꼭 쓰고 싶은 표현이 분명히 감독님들에게는 있고 번역가들은 끝까지 고칠 수 없는 자기들의 그 문장이 있는 거죠. 이것은 약간 작가주의적인 고집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중간에서 이제 조정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간 완충제 역할을 할 분이 없으시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번역가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좀 충돌이 생길 때는 그냥 상의를 통해서 한 사람의 톤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자막 수정을 뭐 한두 번 하겠습니까? 10번 보고 20번 보고 하는데도 해외 영화제 가서 볼 때마다 고치고 싶은 게 또 나와요. 이거는 볼 때마다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저렇게 할 걸 그랬나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100% 완성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처음 끝까지를 완주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그래서 시간을 많이 두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모니터 과정은 이 내부에서만 그냥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번역가한테 이제 대본이 오면 저희는 이제 세일즈 사니까 저희 내부에서 1차적으로 감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에서 번역가랑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제작사와 감독님께 일단 드려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거친 다음에 만약에 제작자나 뭐 감독님께서 영어를 못 하신다 그러면 그 지인들에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최소한으로 시간이 촉박하니까 항상 최소한으로 수정 사항이 생기면 또 번역가랑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런 과정들이 비슷한가요? 일반적으로 다 모든 그 네, 거의 모든 영화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움은 느껴지는 건 아까 달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기생충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근데 사실은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감독이 글을 쓸 때부터 그 문장을 쓸 때 그 단어를 쓸 때 다 의도가 있는데 그런 의도가 번역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나리오와 영상만을 주고 그 번역가의 스타일로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저희도 그거 익숙해져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 사람이 이 영화에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보면은 이제 뭔가 아쉬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감독과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끝나는 순간이 끝나는 거라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들추면 들출수록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게 서큘러한 일이죠. 제가 사실 한 2년 전에 한양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국 영화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일반적으로 걔네들이 이제 영화를 어떻게 고르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작은 서베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알 수 있는 배우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아닐 경우 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국 영화를 고르느냐는 그 질문에 이게 독립영화, 상업영화 상관없이 제목을 보고 대부분 고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신호까지 보고 줄거리까지 보고 고르는데 그 정도로
그 영화의 첫 얼굴인 것 같아요, 제목이. 근데 제가 가끔가다 너무 실망하는 건 뭐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비를 뭐 헤레시라고 해놓을까 말까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뜻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법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문법 자체가 틀리면 약간 김이 좀 셀 것 같거든요. 어쨌든 소비자잖아요, 그 영화 관객이. 근데 달씨는 그런 제목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뭐 독립 영화든 상업 영화든. 근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 문법조차도 틀린 제목들이 꽤 있지 않나요? 옛날과 많이 좋아졌지만 가끔씩 나와요. 네. 근데 왜 달씨가 여태까지 그 발견하건데 주로 해외 관객들이 이게 전혀 정보가 전무할 때는 뭘 기준으로 주로 한국 영화를 어떻게 고르나요? 그러니까 뭐 배우도 모르고 감독도 모르고 이런 경우? 일단은 어떤 영화제에서 관람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캐탈로그에서 어떤 뭐 흥미롭게 보이는거나 아니면 뭐 사전에 감독대에서 아니면 그 영화대에서 뭐 들어본 적이 있으면 그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영화 말고 이렇게 다른 나라 그냥 제목만 재미있으면 그걸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라면은 조영각 위원장님 영화들은 굉장히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또 킹 오브 피엑스나 뭐 페이크라 아주 강렬하잖아요, 제목이. 해외에서 이제 영화를 그 칸네에서 이제 상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해외 배급사들이 막 온 거예요. 영화를 보러 오셨는데 그 영화를 보시고 대부분 다 도망가거나 연락을 안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킹 오브 피그니까 어린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그 대장이 영화적인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야기는 세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거는 조금 워낙 저예산이니까 역대급 저예산 그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보고 이 정도 퀄리티는 우리 방송국에 틀 수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는 되지 않았지만 영화제에서는 계속 상영이 됐고, 그리고 작은 뭐 스페인이든지 이태리든지 계속 옵션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상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상호 감독이 이제 그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부산행과 반도도 그 영화 덕분에 저는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해외에 많은 관계 돈을 못 벌어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감독을 남겼고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하게 해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많은 지금의 한국 영화 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그런 그 정말 어렵게 만들고 밑바닥에서부터 겪었던 독립영화인들이 있었지 않나 싶고, 돼지양도 그렇게 만들었고, 영화제 가서도 칸느 가면은 막 방도 안 주잖아요. 뭐 많이 줄 것 같지만 그냥 너네 우리 영화제 상영회 축하해, 언제 올래? 뭐 이러고 항공권도 안 주고 방도 안 줍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도 연상호 감독 만나면 그 얘기 하는데요. 거의 창문도 없는 움막 같은 데서 자면서 혹시 상 하나 안 줄까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고, 뭐 그런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그런 초심들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조금 거칠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런 열정과 에너지들이 한국 영화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저는 해외 영화인이나 관객들도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언어가 부족하고 번역이 부족하고 거칠지만 그런 걸 느낀다고 믿고 있어서,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조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리고 한국도 이제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좋아하는 뭐 번역가, 창작자들이 어떤 문화를 이루는 그 컨센서스 같은 걸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다시 밖에 이런 번역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러면 나도 뭐 모델이 생긴 거잖아요. 롤 모델이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제목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여드리면, 저희가 영어 제목을 정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만 영어 제목을 짓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미권을 제외한 전 세계의 제3 언어들이 다 영어로 잉글리시 타이틀을 정해야 되니까
향후 뭐 5년, 10년 내에 겹치는 영문 제목이 또 나와서는 안 돼서 저희가 영문 제목을 정해놓고도 뭐 IMDb나 뭐 구글링을 다 해서 비슷한 영문 제목이 없는지 다 일단 검색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 영문으로 너무 안 될 때는 뭐 불어를 쓰기도 하고 스페니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이 약간 문법에 어긋나지만 감독님들이 꼭 하고 싶은 제목이 꼭 계십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고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고 뭐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제목을 보고 영화를 선택한다고 하셨듯이 영문 제목에 장르나 영화 색깔이 녹여놔야 돼요. 그래서 영화 포스터도 중요하지만 제목에서도 영화 장르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뭐 아시잖아요. 액션 영화면 뭐 블러드나 스워드나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영문 제목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한 후보군을 한 5개 정도 정해서 제작자님이나 감독님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정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번역 얘기를 하니까 자막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실상 영화가 팔리는 것은 마켓이잖아요. 근데 마켓용 또 영문 매트리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번역하는 건 자막 번역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다 그냥 아름아름으로 해오셨던 거겠죠? 그런 아무래도 마켓을 위한 그런 매트리얼 같은 경우는. 마켓을 위한 머티리얼은 주로 이제 보도 자료랄지 뭐 프레스 킷이랄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번역가님들에게 이렇게 턴키로 이렇게 같이 계약을 같이 묶어서 자막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뭐 비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대부분 해외 세일즈사가 초반에 붙거나 아니면 투자 배급사가 있는 영화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예산이 적은 독립 영화 같은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기획 단계나 프리 단계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하고 있으신 그 사업 자체가 좀 더 다양한 많은 영화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고요. 누구나 해보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비용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에너지를 쏟을 어떤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네. 인디그라운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외 쪽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인데, 앞으로 뭐 영진이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들을 측면 지원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마켓 진출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쪽에서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 시장은 작기 때문에 해외를 노리지 않으면은 국내에서 관객 가지고 영화를 이제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해외는 다큐멘터리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부터 기획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올해 뭐 아카데미에 부재의 기억이라는 단편이 있었잖아요. 그 이승준 감독님도 해외 진출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그 전부터 그 편집자를 외국인하고 같이 작업한다거나, 자막뿐만 아니라 편집할 때도 해외 사람들이 보이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월호 얘기를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다르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영화를 만드셔서 암스테르담 영화제에 트시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도 먼저 가신 거예요. 그 기생청하고 같이.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기념비적인 일이죠. 단편 다큐멘터리가 아카데미에 가고 완전히 한국의 가장 큰 상업 영화가 또 노미네이트가 되고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 영화들도 상당히 여러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다큐멘터리 쪽에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실사 극영화 쪽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인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거죠. 제가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댓글 중에 질문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이거는 달씨를 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달씨가 했던 얘기 중에 독립영화의 대사는 상업영화의 대사 스타일과 좀 다르다, 약간 그 창작의 여지가 더 많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그 여지가 더 많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상업 영화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근데 네, 갈수록 상업 영화는 좀 러닝 타임 좀 길어지고
대사가 좀 많이 나오는 그리고 네 그것 반면에 그냥 독립영화에서는 좀 더 여백 있게 아니면 되게 뭐 시적인 대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큰 예산이 있는 영화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근데 그래서 번역가이라서 그런 시적인 얘기 대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게 챌린지하면서도 그게 사실은 되게 보람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여기 번역을 전공하신다는 분이 그 날씨에게 물어본 것 같은데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표현 변경의 프리덤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가 조작인가요? 네, 영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문학 번역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프리덤 가지면 글쎄 문제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인 것 같아요. 그 텍스트만 보면은 텍스트 조금 떠나서 그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감정이 좀 더 잘 맞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만 보면 이거 조금 안 맞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근데 영화 볼 때 좀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대사 외에 그 표정이나 뭐 전체적인 영화적인 느낌 맞게 하면은 조금 더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막하시는 분을 테크니션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관객의 입장이어야 이 영화를 그 관통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얼마 정도가 남았죠, 정확히? 30분이면은 다 쓴 건가요? 지났다는 건가요? 아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썼군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봐요. 제가 또 질문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아마도 한 2시간 10여 분 정도의 시간을 2부에다가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급한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면서도 사실은 다른 데서는 딱히 할 수 없었던 이 번역이 그런 여태까지는 그런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놓고 얘기하기는 좀 약간 사소한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늘 네 분이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귀중한 얘기들이 이 공간 안에만 있지 않고 이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더 많은 그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그 발제해주신 조영각 위원장님 그리고 달씨 위원장님이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의 대표님 제가 손민경 대표님, 김수모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인사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한 분씩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해외 관객들도 중요하지만 그 국내 관객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영화가 지금도 그 어려운 시기지만 독립영화들은 계속 극장에 상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극장에 찾아오셔서 영화들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보는 사람 중에 앞으로 번역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앞으로 열심히 계속 하면은 아마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갈수록 좀 번역이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자막 번역은 그 경험 어느 정도 쌓이면 훨씬 결과 훨씬 잘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엔 조금 어렵더라고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하는 작품을 하면서 번역에 대해서 정말 아주 크게 또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해보다가 요즘은 뭐 넷플릭스나 다만 이제 온라인의 어떤 컨텐츠가 쌍방향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의 컨텐츠도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 볼 수 있고 거꾸로 한국의 영화들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해외 나가기도 하고
이걸 많이 보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장르에 맞춰서 번역을 시도를 했고 그것들을 많이 보고 자기화하시면 자기만의 어떤 번역을 할 수 있는 내공들이 많이 생기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올해 많은 한국 영화들이 개봉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편수가 많이 줄었을 텐데 그래도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좋은 번역으로 한국 영화가 더 해외에 많이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preview. 네,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주신 2부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제1회 문화 콘텐츠 번역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 제1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영화 부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Audio preview. Audio preview.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1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영화 부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문학번역원 콘텐츠 번역 TF팀의 박찬우입니다. 시상에 앞서 콘테스트 경과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는 한류 콘텐츠 번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신진 번역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제1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는 영화와 웹툰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영화 부분은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웹툰 부분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 세 언어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영화 부분 대상 작품은 공동 주관 기관인 들꽃 영화상의 추천을 받아 김민주 감독의 김희선, 박배일 감독의 라스트 씬, 오정민 감독의 성인식을 각각 예선, 본선, 결선 작품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각 언어권별로 내외국인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영화 부분 심사위원장은 달시파켓 들꽃 영화상 집행위원장이 호선되었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작을 접수하였고 총 36개국에서 98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영화 부분에서는 480건이 접수되었으며 언어권별로 영어 255건, 일본어 159건, 프랑스어 66건입니다. 예선 심사를 통해 언어권별로 10명을 본선 진출자로 선발하였습니다. 이후 본선 진출자 10명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본선작을 모집하였으며 본선 심사를 통해 언어권별로 5명을 결선 진출자로 선발하였습니다. 이후 결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결선작을 모집하고 결선작 5건을 대상으로 언어권마다 결선 심사를 진행하여 이들 결과를 두고 최종 심사회의에서 언어권별 대상, 우수상 각 1명씩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선 및 결선 진출자들의 번역물은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6명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 6명 중 4명은 해외 거주로 인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현장 시상은 불어권 대상 수상자와 1억권 우수상 수상자 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시상에 앞서 해외 거주 수상자 4인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영화 부분 영어권 대상 정아인, 영화 부분 영어권 우수상 유지윤, 영화 부분 1억권 대상 하라다 시즈카, 영화 부분 불어권 우수상 장은비. 이상 소개드린 4분의 수상자와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부문 영어권 대상 수상자 정아인, 영어로는 아이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현재 미국에 살아서 감사한다는 말을 직접 만나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게 되어서 좀 아쉽네요. 저는 원래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고 5개월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항상 한국말, 한글 공부를 시키셨고 어릴 때 미국에 있는 작은 한국 비디오 가게에 가서 테이프에 녹음된 한국 드라마든지 영화를 빌려서 같이 봤던 날들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한국 문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 한국 문화가 이제 점점 더 세계적인 관심과 집중과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기 미국에서 대학교부터 영어문학 공부를 해서 지난 5월에 영어문학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석사하면서 처음으로 문학 번역을 알게 되었고 주로 시 번역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콘테스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영화 자막 번역을 도전하게 됐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래도 신기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배우고 계속 노력하면서 더 많은 영화 번역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새로운 장르의 번역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이 콘테스트의 모든 진행자, 심사위원님, 그리고 이메일을 항상 따뜻하게 쓰셨던 심진아 담당자님께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뵐 수가 없어서 죄송하고 아쉽지만 건강하시고 즐거운 심포지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부문 우수상 수상자 유지윤입니다. 심포지엄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미국 LA에서 인사드립니다. 일단 한국문학번역원을 비롯해서 들꽃영화상,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모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번역을 많이 해봤지만 영화 자막 번역은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정말 새롭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한 편 한 편마다 진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문학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 이어지는 세계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문학 번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또 하시는 일에 제가 혹시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수상자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하라다 시즈카입니다. 오늘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영상으로나마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번 콘테스트에 참여하면서 보낸 한 달은 힘들고 고되면서도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한국 영화는
저에게 항상 친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10여 년 전 교환학생을 바쁘게 준비하던 중에 보게 된 박하사탕에 충격을 받았던 날도, 한국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극장에 가서 주격차를 보고서 벌벌 떨면서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던 날도, 서울에서 혼자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 극장에 가서 온라인 상영을 밤새 보고 시내버스 첫 차를 탔던 아침에도 제 옆에는 항상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그 고요함과 설렘은 항상 저에게 새로운 기운과 즐거움을 선물해 줍니다. 요즘은 시국인지라 극장보다 집에서 영화를 볼 기회가 더 많아졌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보고 있으면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곤 합니다. 지금 대사 이렇게 말했지. 자막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럴 때마다 자막이라는 것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매개물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콘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은 더욱더 깊어졌고, 한국 영화와 자막의 세계에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또 도전하고 있다는 마음에 많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일본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즐기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수상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부문 프랑스어 우수상 수상자 장은비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올해 프랑스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돼서 참 즐거웠고 우수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문학번역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섬세함을 알게 돼서 무척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프랑스의 한국 문화를 알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거주 수상자 4분의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만나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불어권 대상 수상자와 1억권 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현장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한국문학번역원 김사인 원장님과 영화 부분 콘테스트 심사위원장이신 달시 파켓 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1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영화 부분 불어권 대상 수상자는 티에리 라플랑시 번역가입니다. 귀하는 탁월한 번역 능력을 인정받아 제1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영화 부분 불어권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4일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사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호권 우수상 수상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호권 우수상 시상을 하기 전에 티에리 라플랑시 번역가의 수상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이 콘테스트를 주최한 그 한국문학번역원 그리고 모든 심사위원들 그리고 감독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아주 재밌고 색다른 그 대회였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는 사람 중에 내년 콘테스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있겠으니까 제가 한두 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뭐 좀 뻔한 얘기지만 영화를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자막이 있는 영화 말이죠. 그 영화를 보면서 번역에 꼭 신경을 쓰세요. 예를 들어 문장의 길이, 뭐 간결성, 정확성 그리고 원래 대사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어떤 부분을 살렸는지 그런 점을 꼭 신경을 써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번역 작업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좀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그 번역 초기부터 자막 파일을 만드세요. 꼭 그 번역원에서 제공받는 거는 워드 파일인데 그것을 즉시 SRT 파일로 바꿔서 영상이랑 싱크로나이즈하고 같이 보세요. 영상이랑 자막을 같이 보시면 그 이상한 부분이 확 눈에 띌 거고요. 예를 들어 뭐 너무 긴 문장이나 그 어떤 캐릭터와 어울리지 않은 말투, 표현 그런 문제를 보다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1억권 우수상 수상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제1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영화 부분 1억권 우수상 수상자는 박경희 번역가입니다. 귀하는 탁월한 번역 능력을 인정받아 제1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영화 부분 1억권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4일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사인.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바로 이어서 박경희 번역가분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수상 소감도 아주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그 번역에 관한 문학 번역에 관한 상이 그 번역 신인상도 있고 있었는데 그 올해 처음으로 그 문화 콘텐츠에 관한 상을 그 콘테스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서원에서는 설마 내가 통과를 할까라는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통과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본선 결선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내적 갈등도 많이 겪었고 그랬었는데 그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게 정말 작품을 위한 번역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콘테스트를 넘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콘테스트보다도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받아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은 번역가에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감 10분 전에 항상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항상 회신해 주신 심진아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현장 수상자 두 분과 시상해 주신 두 분께서 같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자리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영화 부분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